오후의 시작 함께 하실래요? 안녕하세요. 세상의 모든 정보 아나운서 전주리입니다. 주차 중인 전기차에서 갑자기 불이 나는 사고가 잇따르면서 전기차에 대한 불안감이 커지고 있죠. 특히 인천 전기차 화재의 경우 해당 차량에 중국산 배터리가 탑재된 사실이 알려지면서 배터리 제조사를 의무적으로 공개해야 한다, 이런 목소리까지 나오고 있고요. 전기차 충전 시설에 대한 안전 규제를 강화하는 움직임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정부는 오늘 전기차 화재와 관련해 긴급회의를 연다는데요. 어떤 대책이 나올지 잠시 뒤 경제포커스 코너에서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청취자 여러분들은 간결한 문장이 주는 울림을 느껴보신 적 있나요? 때론 시집이 소설보다 더 긴 여운을 남기곤 하는데요. 이다혜의 북마크, 오늘은 함께 읽으면 좋을 시집들 추천해드릴 예정이니까요. 궁금한 분들 계속 함께 해주세요. 저희 방송은 KBS 1라디오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도 실시간으로 시청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리면서 KBS 세상의 모든 정보 지금 시작합니다. 혹시 뉴스 빠뜨리셨나요? 한낮에 전해진 소식들 꼼꼼히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오늘의 뉴스 조현정 시사평론가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김영석 독립기념관장 임명에 따른 파장이 계속 이어지고 있어요. 독립운동 단체들이 정부 주관 경축식에 낸 불참하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했어요. 네, 이 김영석 신임 관장이 식민사관, 그런 역사관 논란이 있어서 그 후보 임명 그 명단이 올랐을 때, 후보자 여러 명 명단이 올랐을 때부터 광복회가 이거 안 된다 강하게 반발을 했지만 대통령이 임명을 강행했죠. 지금 광복절이 사흘 남았는데 광복회가 광복절 경축식에 불참하겠다 이렇게 선언을 했고, 이어서 다른 독립운동가 단체들도 잇따라서 참석하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런데 독립유공자 단체들이 이렇게 광복절 정부 공식 행사에 참석하지 않는 거는 그동안 없었던 일, 이번이 처음인 거고요. 25개 독립운동가 선양 단체들은 이렇게 정부 기념식 불참하는 대신에 서울 효창공원에서 따로 별도의 광복절 기념 행사를 열겠다는 겁니다. 이종찬 광복회장 발언도 굉장히 강경해요. 그 전에 밀정 이런 언급을 했다는 거 저희 시간에도 소개를 해드렸는데, 이번에는 윤석열 대통령한테 강한 배신감까지 드러냈습니다. 반역자들이 일본 우익과 내통해서 2차 세계대전 이전에 일본에 비슷한 상황으로 가고 있는 것에 위기감을 느낀다. 이런 내통이라는 말까지 나왔는데, 독립운동단체들이 전무후무하게 따로 광복절 행사를 연다면 사실 이건 좀 정부에도 타격이 가는 일이거든요. 그렇지만 일단 대통령실은 경축식 그대로 진행하겠다는 방침이고요. 또 독립기념관의 광복절 경축식도 돌연 취소됐습니다. 독립기념관 당연히 여기로서는 이 광복절 행사가 되게 연례 큰 행사잖아요. 당연히 당일에 있을 경축식 준비하고 있었는데 김영석 관장이 취임한 뒤에 갑자기 취소되는 일이 벌어졌고요. 이렇게 광복절이 독립기념관에서 경축식 열리지 않는 건 개관 37년 만에 처음입니다. 국가보훈부는 15일까지 장차관 포함한 비상근무 선언하면서 대책 마련에 들어갔고요. 김영석 관장은 오늘 오후에 기자회견을 열고 자신을 둘러싼 논란을 해명할 예정입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독립기념관이 광복절 경축식을 돌연 취소했고 정치권 논란도 계속 이어지는 분위기예요. 네, 이게 더불어민주당 비롯해서 조국혁신당, 진보당, 새로운미래 등 야권 6개 당이 이 김영석 관장 임명을 철회하지 않을 경우에 우리도 경축식에 불참하겠다 이렇게 밝혔어요. 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는 1945년 8월 15일을 두고 광복절이 아니다라고 하고, 일제강점기가 도움이 됐다라고 하고, 우리 국민은 신민이었다라고 말하는 사람이 어떻게 독립기념관장이 될 수 있냐 이렇게 따지면서, 윤석열 대통령은 김영석 관장과 동일한 역사관을 가진 것인지 8.15를 광복절이 아니라 건국절이라고 생각하는지 밝혀야 될 것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야당 6당이 빠지는데 개혁신당은 광복절 기념식에 참석을 합니다. 허은하 당대표가 간다고 하고요. 개혁신당에서 밝히는 건 부적절하지만 그것과 별개로 정부 수립을 경축하는 의미를 존중하는 의미다. 이렇게 강조를 했고요. 그러면서 역시 김영석 관장 임명은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된다 지적을 했는데요. 반면 국민의힘은 민족 독립이라도 정쟁을 하고 있다 이렇게 반발을 하고 있습니다. 국민께서 바라시는 것도 정쟁이 아니라 국민 통합이다 하면서 불참하겠다는 야당을 비판하고 있습니다. 네.
이런 가운데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가 과거 자신이 운영하던 유튜브 채널에서 위안부 비하 발언을 했다는 지적이 제기됐어요. 네, 김문수 후보자 4년간 유튜브 채널 운영하면서 5억 원이 넘는 수입을 챙긴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거 국회 환노위에서 연도별 소득금액 증명원을 분석을 하면서 나온 건데 사실 이게 뭐 몇 억이다 이런 돈이 문제가 아니라 이 직접 운영한 채널이 반노동적인 발언, 혐오 발언들로 관심을 끌었다라는 점에서 문제가 되고 있는 건데 세월호 참사 비하 발언이 나왔고요. 위안부 비하 발언도 있었습니다. 야권에서는 이 후보자 지명 두고 시민을 향한 모독이다. 김 후보자가 채널을 삭제한 건 자신의 과거를 지우고 국민을 속이겠다는 뜻이다. 이렇게 반발을 했고요. 그럼 이런 혐오 발언으로 돈을 번 인사가 노동부 장관 임명을 앞두고 있는 것이다라는 비판을 막을 수 없는 상황입니다. 네. 일본 정부가 우리 조사선이 독도 주변에서 해양 조사 활동을 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또다시 딴지를 걸고 나섰어요. 네, 일본 외무성이 보도 자료를 내고 일본 정부는 다케시마 남서쪽 일본 배타적 경제 수역에서 한국 조사선이 와이어 같은 것을 바닷속에 투입하고 있는 것을 확인했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그 독도를 항상 뭐 다케시마라고 하면서 자국 영토라고 주장을 하니까 우리나라가 독도 주변에서 해양 조사할 때마다 계속 뭐 항의하고 반발을 하고는 있습니다. 근데 이번에도 일본은 한국이 우리한테 사전에 동의 신청하지 않았다. 이런 주장을 억지 주장을 펴고 있는 건데요. 그러면서 한국 측에 일본 정부가 즉각적인 조사 중지를 요구하면서 강하게 항의한다는 뜻을 전했다. 여기까지 밝혔습니다. 그리고 우리 외교부도 오늘 입장문을 내고 독도는 역사적, 지리적, 국제법적으로 명백한 우리 고유의 영토로 우리 영토 주권에 대한 일본 측의 어떠한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이렇게 반박했습니다. 네, 윤석열 대통령이 심우정 법무부 차관을 차기 검찰총장으로 지명했죠. 네, 심우정 후보는 2019년에 검사장으로 승진한 뒤에 법무부 기획조정실장, 서울 동부지검장, 대검 차장검사 등을 거쳐서 올해 1월에 법무부 차관으로 임명이 된 인물입니다. 검찰 내에서 평가하기로는 엘리트 기획통이라고 해요. 그리고 또 정권 관계없이 보수 진보 양쪽에서 두루 요직을 맡아왔었고 2019년에 지검장 승진할 때도 문재인 정부 때였습니다. 안정적인 조직 관리에 적합하다는 평가가 지금 나오고 있고요. 최종 임명되면은 그럼 이 수사 쪽보다는 조직 관리 이런 쪽에서 장점을 드러내는 안정형 리더십을 보여줄 것이다. 이런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김우정 검찰총장 후보자가 특수통이 아닌 기획통으로 꼽힌다는 거잖아요. 네. 이번 인사는 어디에 방점을 둔 것으로 봐야 할까요? 사실 그 윤석열 대통령이 선호하던 그리고 본인 자체도 그렇고 이제 수사통, 특수통 이렇게 분류가 돼 왔는데 이번에 기획통 그리고 안정형으로 갔다. 라는 점에서 최대한 좀 무난하게 끌어주길 바라는 그 마음이 들어갔을 수도 있겠고요. 아무래도 근데 지금 상황이 어렵다 보니까 심우정 후보자도 엄중한 시기에 후보자로 지명이 돼서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 이렇게 입장을 밝혔습니다. 네. 그런데 뭐 안정형 리더십을 갖고 있다라는 그간은 그랬다라는 평가가 쏟아지고 있지만 사실 모든 사람은 그 자리와 또 상황이 중요한 거잖아요. 지금 김건희 여사 수사를 비롯해서 정권의 핵심부와 관련한 사건들이 산적해 있습니다. 우선 심우정 후보자는 국민의 신뢰를 받을 수 있는 검찰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얘기하는 거 쭉 보면 신뢰, 정의 이런 쪽을 강조를 했고 또 전현직 영부인 사건에 대해서는 증거와 법리에 따라서 법과 원칙이 지켜지는 게 중요하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야당이 추진 중인 검사 탄핵에 대해서는 검찰이 제대로 일할 수 있도록 대응하겠다 이렇게 언급을 했습니다. 또 이원석 검찰총장 그 김건희 여사 수사 관련해서 좀 갈등이 있었잖아요. 네. 특혜 성역은 없다. 이원석 총장 이런 얘기를 했는데 여기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는 어떤 수사든지 법과 원칙이 지켜져야 한다는 것은 당연하고 똑같은 입장이다. 이 정도로 얘기를 하면서 좀 말을 아끼는 모습이었습니다. 근데 이 이원석 검찰총장하고 또 갈등이 불거진 부분이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인데 네. 이거는 검찰총장의 수사지휘권이 아직은 배제가 돼 있는 상태란 말이죠. 그래서 총장이 된다면 앞으로 대통령실과 소통을 어떻게 해나갈지 또 야권의 비난에는 어떻게 대응할지 이런 것들이 과제가 되겠습니다. 한낮의 교양 파트너 지금 여러분께서는 세상의 모든 정보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4박 5일 여름 휴가를 마치고 복귀했는데요. 향후 국정 운영과 관련해서 어떤 메시지를 내놓을지 관심이 쏠리고 있어요. 네, 일단 오자마자 다시 거부권 전국이 펼쳐지는 것인지 귀추가 주목되는데요. 먼저 이번 주에 방송사법에 대한 제2요구권, 거부권 행사할 전망입니다. 앞서 정부 국무회의에서 대통령에게 거부권 행사를 건의를 했고 이게 처리 시한이 오는 14일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더해서 이번 주 국무회의에서는 전국민 25만 원 지원법, 또 노란 봉투법에 대한 거부권안이 의결될 예정이어서 아무래도 거부권 전국이 결국엔 다시 본격화할 그런 한 주로 보여지고요. 대통령실은 그러면 이 방송사법 포함해서 노란봉투법까지 6개 한꺼번에 묶어서 처리를 하느냐 여기에도 좀 관심이 쏠리는데 방송사법에 먼저 거부권 들어가고 그다음 전국민 25만 원 지원법 노란봉투법은 13일에 국무회의 의결 거친 다음에 나중에 대응하는 쪽으로 좀 쪼개서 가는 쪽으로 무게가 실어지는 분위기고요. 그리고 이 법안뿐만이 아니라 광복절 특사 명단 이런 쌓인 현안 보고받고 경축사 연설문 가다듬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는데 광복절 기념사에서 어떤 메시지 내놓을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 달 말쯤 그리고 뭐 늦어도 내달 초 다음 달 초로 예상하고 있는 국정 브리핑도 준비가 한창이라고 하는데요. 여기에 노동, 교육, 연금, 의료 이런 4대 정부가 추진하는 4대 개혁에다가 저출생 내용이 추가로 다뤄질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네, 화제를 좀 바꿔보겠습니다. 김경수 전 경남지사의 복권 문제를 두고 진실공방 양상으로 번지는 분위기예요. 네, 뭐 김경수 전 지사 같은 경우에는 워낙 친문, 친노, 뭐 적자다라는 별명 그렇게 불리울 정도이다 보니까 야권에서는 주목하지 않을 수가 없죠. 복권이 확정이 되면 지금은 피선거권이 없는데 복권 확정되면 이제 2027년 대선 출마가 가능해지기 때문에 그럼 이재명의 민주당 체제에서는 미묘함이 감돌 수밖에 네. 없는 거고 그럼에도 또 민주당은 말은 또 아끼는 모습이고요. 다만 이 과정에서 진실 공방이 벌어졌습니다. 그 이재명 전 대표가 윤석열 대통령에게 김경수 전 지사의 복권을 건의를 했느냐 아니냐 이걸 두고 싸우고 있는 건데 그 친명계가 김 전 지사 복권을 견제한다는 시각이 확산될 수 있기 때문에 좀 이게 친명계에서는 좀 부담이 될 수는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재명 전 대표는 영수회담 때 복권에 동의한다는 입장을 전달했다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그러자 대통령실이 부탁받은 적 없다 이렇게 부인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또 민주당은 황당하다는 반응입니다. 우리 그리고 또 직간접적으로 여러 차례 얘기를 했고 대전 세종 경선 뒤에도 대통령실에서 민주당은 그럼 사면 복권 대상자 누구가 됐으면 좋겠냐 생각하냐고 물어보길래 김경수 전 지사하고 정경심 전 교수 얘기했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더 나아가서 여권 관계자로부터 들은 얘기가 경쟁자를 제한해 줄 수 있다. 뭐 이런 제안을 받았다. 이런 주장을 펼친 겁니다. 네. 이런 경쟁자라는 것은 우리가 이런 복권 사면으로 어느 정도 조절을 해줄 수 있다. 뭐 이런 의도겠죠. 그래서 여기에 또 대통령실 관계자는 그런 일은 없었다. 일축을 했고요. 그래서 뭐 여권으로서는 뭐 또 이것도 말이 안 된다 하면서 야권에서 경쟁자 많아야 분열되고 우리가 유리한 상황에서 먼저 경쟁자 제한해주겠다는 발언을 여권에서 했겠느냐 뭐 이렇게 또 반응을 하고 있어요. 근데 또 이게 친명계에서는 분명히 견제도 있겠지만 일단 뭐 대항마로서 너무 이제 급부상하는 상황을 경계하는 분위기가 될 것 같고 그래서 오히려 너무 비화되지 않게끔 좀 여유로운 모습을 다소 드러내려고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네. 그런데 김경수 전 지사 복권 문제를 두고 여권 내에서도 갈등이 빚어지고 있다고요. 예, 이게 한동훈 대표가 김경수 전 지사 복권에 반대를 하고 나서면서 이게 그럼 윤한 갈등이 되는 거냐 뭐 이렇게까지 얘기가 나오는데 일단 여당 대표가 그 특사 복권 명단 두고 반대하는 일 자체가 굉장히 이례적인 일이고요. 한동훈 대표가 반대하는 이유는 민주주의 파괴의 범죄를 저지른 반성도 하지 않은 사람에게 정치하라고 복권해주는 건 국민들이 동의할 수 없을 것이다. 이런 주장을 펼치고 있어요. 네, 대통령실은 곧바로 사면 복권은 대통령의 고유 권한이다 하면서 직접적으로 불쾌감을 드러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제 한동훈 대표가 법무부 장관 시절에 사면을 했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왜 말이 달라지느냐 이런 지적이 나오는데 또 다른 범법 인사들은 괜찮고 김경수 전 지사만 안 되는 건 선택적 반대가 아니겠느냐 이런 비난이 나오는 거고요. 국민의힘 김재원 최고위원도 이걸 지적하면서 김경수 사면했던 한동훈이 복권을 반대하는 건 특이한 상황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한동훈 대표의 입장이 바뀐 것 이건 사실 현직 대통령하고 미래 권력의 입장차가 드러나는 대목이라고 볼 수 있는데 뭐 여기서 분석은 좀 엇갈려요. 뭐
여당 대표도 이제 야당의 그 분열이 이루어지면 한동훈 대표도 유리한 게 아니냐 이런 관측도 있기는 한데 사실 좀 다르게 보는 건 일야당 집안 싸움이 나면 여당 대표는 또 잊혀질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러다 보니까 또 친윤계에서는 지금 불만이 상당하다고 하는 게 대통령을 이거는 당대표가 작정하고 곤란하게 하는 행위다. 이런 불만이 나오는 거예요. 무엇보다 그러니까 처신이 잘못됐다라는 불만이 나오는 거고 그럼 이거 한동훈 대표가 이렇게 반대하고 이게 시끄러워지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지금 복권을 해도 안 해도 난감해지게 만든 거 아니냐. 이런 불만이 나오는 거고요. 그럼 이게 다시금 윤한 갈등이 점화되는 건지 또 국민의힘 안에서는 이렇게 당정 간의 생각이 다를 때마다 이견이 외부로 노출되고 있다. 이런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네, 이런 가운데 민주당이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를 향해서 제3자 추천 최상병 특검 추진에 대한 명확한 입장을 요구하고 나섰어요. 네, 이거 제3자 특검법은 한동훈 대표가 당대표 후보 때부터 제안을 하고 주장을 했던 내용이죠. 민주당은 왜 가만히 있느냐 이거예요. 그래서 법안 추진 빨리 해라 이건데 카메라를 들이대면 까치발 드는 습성처럼 제3자 특검법 추진 약속도 전당대회용 까치발이었느냐 이렇게 비꼬았습니다. 또 한 입으로 두 말할 요량이 아니라면 우리 당에서 발의한 세 번째 최상병 특검법과 한 대표의 특검법을 나란히 놓고 한번 겨뤄보자 이렇게 추진 압박을 이어가고 있는 모습인데요. 실제로 한동훈 대표가 이거 제3자 추천 특검법은 전당대회 때 굉장히 최전선의 기치로 내밀고 강조를 해왔던 법안이에요. 근데 지금까지 기약 없이 미루면서 사실상 침묵 상태를 유지하고 있는 거고 그러다 보니까 공약은 모르쇠하고 당원들이 선호할 만한 사안에만 움직인다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보면은 한동훈 대표는 좀 침묵을 하고 친한계에서 대신 방어를 하면서 이야기해주는 그런 그림이 나오는데 친한계 인사들은 좀 민주당을 겨냥하고 있어요. 민주당이 왜 이렇게 특검법에 목매는지 이해 못하겠다. 민주당이 현실성 없는 특검법을 가져오기 때문이다. 이런 발언들을 이어가고 있는데요. 결국에 어쨌든 당대표가 침묵하는 동안 이건 시간을 끄는 뭉개기 전략이다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고 특검 추진을 차일피일 미루다가 그럼 공수처 수사 후에 특검으로 가는 그런 쪽으로 가기 위한 선회하기 위한 포석을 쌓고 있다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네. 김건희 여사의 명품 가방 수수 의혹과 이재명 전 대표의 헬기 이송 사건을 담당하던 이 국민권익위원회 고위 공무원이 사망한 사건을 두고 정치권에선 공방이 벌어지고 있어요. 네. 그런데 이 고위 공무원이 생전에 이 종결 처리하지 말고 수사기관에 보내야 한다는 의견을 냈던 것으로 알려지면서 파장이 더 커지고 있는데요. 지금 뭐 통화 내용, 뭐 카카오톡 대화까지 공개가 되는 상황이고 또 본인이 이분과 통화를 했다라고 주장하는 사람이 이분이 얘기하기로 저는 생각이 다른데 이렇게 윗선에서 밀어붙여서 그런 결정이 나서 송구스럽다고 말을 했다.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민주당을 포함한 야권에서는 권익위 고위 간부는 권력 남용의 희생자이고 그의 죽음은 정치적 타살이자 권력 살인이다. 이렇게 맹비난을 하고 있습니다. 또 이거에 대해서 김건희 여사와 윤 대통령이 직접 사과를 해야 된다. 이렇게 대통령 부부를 압박을 하고 있는 거고 반면에 국민의힘은 안타까운 죽음을 정쟁으로 몰아가고 있다 하면서 고위는 김 여사 사건뿐만이 아니라 이 전 대표 응급 헬기 이용 사건 조사를 지휘했다. 이렇게 반발을 하고 있는데요. 민주당은 이거 사건 진상 규명을 해야 되니까 그러면 국회 운영위 차원의 현안 질의를 하고 또 청문회를 갖는 것도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네, 오늘의 뉴스 조현정 시사평론가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KBS 일라디오 세상의 모든 정보 함께하고 계신 지금 시각은 12시 39분입니다. 이 시각 교통정보 알아봅니다. 이 시각 교통정보입니다. 오늘도 전국의 고속도로 휴가지 방향으로 차가 많은 곳이 있습니다. 서울 양양고속도로 양양 방향입니다. 강해를 시작으로 화도 부근까지 17km 구간 길게 정체고요. 경부고속도로 부산 방향 잠원에서 서초 나들목까지 막히고 있습니다. 죽선휴게소 부근 5차로에는 고장난 차가 멈춰 있어서 주의를 하셔야겠고요. 오산에서 남사까지 밀립니다. 또 안성과 남이분기점에서 각각 정체인데요. 모두 작업 여파고요. 서해안고속도로는 서울 쪽으로 해미 부근 1차로에서 사고 처리 중입니다. 또 서산까지 정체가 이어지는데요. 2차로에서 작업 중이고요. 더 가서는 일찍분기점에서 금천까지 어렵습니다. 호남고속도로 천안 방향 동광주에서 용봉 부근까지 교통량 늘었고요. 더 가서는 정읍 부근 1, 2차로에서 화물차 관련 사고 처리 중이라 뒤로 5km 구간 정체가 심해졌습니다. KBS 교통정보센터에서 임초였습니다.
세상의 모든 정보는 청취자분들의 관심과 참여를 기다립니다. 방송 들으시면서 궁금한 점이 있거나 의견 공유하고 싶은 분들 계시면 문자 보내주세요. 추첨을 통해 모바일 쿠폰 보내드리겠습니다. 참여하실 번호는 샵 9730이고요.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이용료가 부과됩니다. 콩 게시판을 통해서는 무료로 참여하실 수 있고요. KBS 1라디오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도 실시간으로 시청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최근 잇따른 화재 사고로 전기차에 대한 공포증이 확산되고 있죠. 전기차 화재가 큰 피해로 이어지면서 전기차가 안전한 게 맞는지 불안감을 갖는 분들이 많아졌고요. 또 전기차에 대한 규제가 필요하다는 여론도 커지고 있는데요. 정부가 친환경 정책의 일환으로 전기차 이용을 장려해왔다는 점에서 갑작스런 규제에 반발하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 문제 어떻게 봐야 하는지 김준범 KBS 기자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전기차에 대한 불안감이 확산된 배경은 아무래도 이달 초에 있었던 인천 청라 지하주차장에서 발생한 화재 때문이라고 봐야겠죠. 네, 근데 올림픽 기간 중이었죠. 8월 1일에 인천 청라의 한 지하주차장 전기차, 벤츠 전기차에서 불이 났는데 불을 완전히 끄는 데까지 8시간 20분이 걸렸습니다. 차 한 대인데 공장도 아니고 빌딩도 아니고. 그래서 같이 주차장에 입돼 있던 차 40대가 함께 탔고요. 주민 100명이 대피했고 480여 세대의 전기가 끊겼고 1,500 거의 한 1,600세대 가깝게 수도가 끊겼습니다. 다행히 사망자, 사상자는 전혀 없었지만 재산 피해가 엄청났거든요. 네. 차 한 대의 화재치고는 너무 커서 이것 때문에 지금 일파만파 계속 논란이 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이 사고 차량 배터리가 중국산이라고 예, 중국산. 알려졌어요. 근데 싼 게 비지떡이었다라는 말까지 나오고 있는데요. 그렇게 볼 수 있는 걸까요? 우리 입장에서야 이 모든 게 중국산 때문이고 중국산 배터리만 위험하고 그러면 그렇게 결론이 난다면 되게 깔끔하고 좋을 텐데 그렇진 않습니다. 네. 사실 닷새 뒤 6일에 충남 금산에서도 전기차 화재가 났는데 그때는 기아 자동차였고 거기 들어가 있는 배터리는 국내산 배터리였습니다. 네. 사실 그러니까 이게 중국산 배터리는 위험하고 국내산 배터리는 안전하다 이렇게 말할 수가 전혀 없는 상황이고 사실 왜 불이 나는지 정확하게 어떻게 불이 나는지도 밝히기도 쉽지 않아요. 그래서 더 이제 일종의 공포증이 생기는 거죠. 그러니까 두 건의 전기차 화재 모두 아직은 정확한 화재 원인이 밝혀지지 않은 거죠. 예, 정밀 감식 중이라고 발표는 나오고 있는데 아마 지금까지의 전기차 화재 양상으로 보면 정확한 화재 원인을 못 찾을 확률이 높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게 불에 타버리기 때문에. 그리고 좀 이따 얘기하겠지만 배터리는 모든 게 불에 타야 꺼져요. 그러니까 남지는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정확히 배터리의 0부터 10 어느 지점에서 불이 났는지를 모르는 겁니다. 그래서 더 어려운 거고 이제 다만 이론적으로 추정컨대 열 폭주라는 현상 때문에 불이 점점 확산되고 그렇기 때문에 불과 차 한 대의 화재가 8시간 넘어야 꺼지는 그런 일들이 벌어질 것이다라고 유력하게 그렇게 이해는 되고 있습니다. 네. 근데 열폭주라는 게 정확하게 무슨 뜻이에요? 그러니까 열폭주라는 게 사전적인 의미는 이제 열이 더 큰 열을 발생시킨다. 그러니까 한 번 불이 나서 그 불 때문에 옆에 있는 배터리가 또 타니까 점점 아무리 물을 갖다 부어도 불이 꺼지기는커녕 점점 확대된다. 이제 이런 의미인데 이제 배터리의 구조가 깊이 들어가면 한두 곳도 없으니까요. 좀 간단히 말씀드리면 양극재 플러스, 음극재 마이너스가 있고 이 플러스에서 마이너스에서 나오는 전자 이온이 왔다 갔다 하면서 전기가 생기는 거고 왔다 갔다 하기 편하려면 중간에 뭔가 액체가 있어야겠죠. 그게 이제 전해질이라는 게 있고 다 좋은데 플러스와 마이너스 즉 양극과 음극이 만나버리면 불이 나요. 그러니까 떨어져 있어야 돼요. 그렇게 떨어져 있게 하기 위해서 중간에 분리막 일종의 방패 같은 걸 쳐놓는 건데 이 분리막은 액체는 왔다 갔다 하지만 이 양극재, 음극재는 서로 고체는 만나지 못하게 떨어뜨려 놓은 거거든요. 근데 문제는 사실 배터리도 물건이다 보니까 쓰다 보면 조금씩 균열이 갈 수도 있고 혹은 만드는 과정에 약간의 불량이 있을 수도 있고 아니면은 차량이 운행 중에 배터리나 차량의 전기차는
배터리가 차량의 가장 바닥에 깔립니다. 우리 바닥에 운행하다 보면 뭐 쿵쿵 부딪힐 때도 있잖아요. 그렇게 하다 보면 균열이 생기는 거고 분리마등에 뭔가 균열이 생기면 이유는 모르겠지만 그때 양극과 음극이 만나면서 한번 이제 불이 붙기 시작하는 거고요. 배터리는 우리가 겉에서 보기에는 큰 하나의 배터리지만 뜯어보면 그 안에 팩이 들어있고요. 팩은 또 뜯어보면 셀로 돼 있어요. 이게 좀 이해하기 어려우실 텐데 담배에 비유하면 담배 한 개비가 20개가 모이면 한 갑이 되고 한 갑 열 몇 개가 모이면 한 보루가 되잖아요. 그 한 보루가 우리가 보는 배터리 겉 모습입니다. 근데 안에는 수없이 많은 담배 개비가 있듯이 수없이 많은 배터리 셀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예를 들어 100개의 셀이 있다면 1번부터 100번까지 셀 중에 97번 셀에서 불이 나면 아무리 물을 보도 안 꺼지는 겁니다. 그러면은 96번, 98번, 95번, 93번 계속 번지면서 방금 말씀드린 열 폭주가 일어나기 때문에 정말 끄기 힘든 거고 아무리 이제 소화약제를 갖다 부어도 이 배터리는 보시면 알겠지만 금속으로 다 쌓아놨어요. 안전하게 충격을 가지 말라고. 그렇기 때문에 물을 아무리 붓고 소화약제를 아무리 부어도 들어가질 않습니다. 네. 소화약이 들어가야 꺼지죠. 그렇기 때문에 점점 안 꺼진다. 정말 끄기 힘들다. 이제 그런 게 거듭된 화재로 점점 위험성이 확인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현재로서는 이 전기차에 불이 났을 때 이 화재를 진압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수족관 같은 수조에 차를 담그는 것밖에 없다고 하더라고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불이 나면 그 전기차 옆에 수조를 만들고요. 거기다 물을 채운 다음에 기중기로 들어서 차를 거기에 넣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몇 시간이 걸리겠습니까? 그리고 그런 장비가 지하 주차장은 들어가기도 어려워요.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끄기가 어려운 거고. 그러면 왜 수조에 담그면 불이 꺼지느냐? 물이 끄는 게 아니고요. 일단 물로 다 감싸버리기 때문에 온도가 좀 떨어지는 효과가 있고, 그다음에 물로 다 감싸버리면 우리 뭐 수영장 가서 고개 물에 담궈보시면 알겠지만 산소가 없잖아요. 숨을 쉴 수가 없잖아요. 네. 그러니까 온도를 낮추고 산소를 완전히 밀폐시켜버리기 때문에 그런 효과로 끄게 만드는 거거든요. 사실 현재로서는 그 수밖에 없고, 물론 앞으로 이제 기술이 개발돼서 전기차 진화 전용 소화기가 나온다면 이제 그걸 뿌리면은 그게 마치 수조로 물을 담궈버리는 것 같은 효과가 만들어질 수는 있는데 아직은 그런 소화기들이 확실하게 개발이 안 돼 있기 때문에 현재 소방서에서도 전기차 화재 진화 훈련을 할 때 보면은 실제로 임시 수조를 만들고 거기에 차를 빨리 담그는 훈련을 해요. 근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게 지상이나 야외에서 불이 난다면은 어떻게든 해볼 수 있겠지만 그게 더군다나 지하 1층이 아니라 뭐 지하 5층, 6층까지 들어가는 데서 거기 주차된 차에서 불이 나면 무슨 수로 수조를 만들겠습니까? 그게 현실적으로 굉장히 지금 공포를 불러일으키고 있는 빈 허점입니다. 네. 근데 대부분 집 지하 주차장에 전기차 충전기들이 있고 그래서 네. 전기차들이 지하에 대고 있잖아요. 요즘 뭐 새 아파트들은 아예 지상에 주차장이 없죠. 그리고 그러니까요. 지하 주차장만 있는 곳을 선호하고, 그리고 그런 데서는 더 전기차 사용률이 높고 대부분 그래서 지하 주차장에만 전기차들이 있는데, 뭐 요즘 뭐 우리 지하 주차장에는 그런 논란도 있잖아요. 택배차가 들어간다 못 들어간다. 이 네. 높이 때문에 그 택배차도 못 들어갈 정도인데 하물며 소방차가 어떻게 들어가겠어요. 그렇네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정말 그 어떤 소방차의 진입 환경, 그다음에 지하 주차장이라는 제한된 공간 안에서 전기차 화재가 많이 일어나니까 지금 그게 맞물리면서 더 공포증을 불러일으키고 있는 겁니다. 네, 그래서 정부도 뒤늦게 전기차에 대한 규제를 하나둘 만들고 있다고 하던데 어떤 내용들이 논의되고 있어요? 지금 뭐 번개불에 콩 볶아 먹듯이 임시 방편들이 나오고 있는데, 일단 서울시가 지난주에 대책을 내놨어요. 그래서 공동주택, 그러니까 아파트의 관리 규약을 개정을 해서 전기차의 배터리의 충전율이 90% 미만인 경우에만 지하 주차장에 주차를 할 수 있도록 하자. 이제 그런 거를 개별 아파트에 그렇게 권고하세요라고 권고안을 내놨고요. 뭐 아파트들이 그 권고안을 따라서 이제 그 아파트 규약을 바꾸게 되면 전기차가 완충된 거는 지하 주차장에 주차를 못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완충이 되면, 그러니까 가득 차 있을수록 불이 날 확률이 높아지기 때문에 네. 10%라도 여유를 둬서 한 90% 정도로 좀 그 이하로 배터리가 충전되는 경우만 들어오게 하자. 그리고 또 하나 나온 대책은 사실 지하 주차장도 위험하지만 우리가 섬에 여행 갈 때 배를 차에 싣기도 하잖아요. 근데 지하 주차장도 위험한데 배에서 전기차에 불이 나면 이건 뭐 정말 빼도 박도 못하는 네. 거거든요. 엄청난 사고가 날 수 있기 그러네요. 때문에 더 엄격한 대책이 나왔습니다. 전기차 배터리의 충전율이 50% 미만일 때만
이제 차를 진입할 수 있게 하자. 이런 대책들이 나오긴 했는데 근본적인 대책이라고 볼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그렇죠. 일일이 들어갈 때마다 충전율을 재봐야 되거든요. 어떻게 잽니까? 그다음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요즘 새 아파트들은 아예 지상에 주차장이 없어요. 그러면 그 차를 아파트 사는 주민인데 지하에 못 들어가기면 어떻게 되라는 얘기예요. 이런 것들이 네. 공백 상태들이 있기 때문에 이건 사실 현재로서는 뭐 대책이 없다. 대책이 앞으로 만들어져야 한다라고 밖에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네. 그러니까 전기차가 불이 났을 때 불이 끄기 어렵다는 건 알겠어요. 그런데 실제로 통계적으로 봤을 때도 전기차가 불이 더 많이 나는 건 맞아요? 통계적으로 보면 그러니까 전기차와 일반 엔진, 그러니까 내연기관차를 비교하면 통계마다 약간 차이는 있습니다만은 내연기관차가 화재가 더 많이 납니다. 그러니까 네. 가장 최신 통계를 보면 지난해 소방청 통계를 보면 차 10,000대당 전기차 화재는 한 1.5건 정도 불이 나고요. 엔진, 거꾸로 말씀드렸습니다. 네. 그러니까 엔진 내연기관차는 1.5건 정도 불이 나고요. 10,000대당. 그다음에 전기차는 1.3건 정도 불이 나요. 그러니까 더 불이 덜 납니다. 전기차. 네. 근데 다만 한 번 불이 났을 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일반 엔진차는 30분 이내 꺼져요. 근데 몇 시간씩 불에 타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불 한 건당 피해 규모가 사실 비교가 안 되는 거고 그다음에 하나 더 우리가 눈여겨볼 부분은 전기차는 아무래도 상대적으로 새 차들일 겁니다. 왜냐하면 최근에 전기차들이 늘었기 그쵸. 때문에. 근데 아까 제가 1.5건 대 1.3건 많이 차이가 안 나잖아요. 엔진차는 노후된 차도 많이 섞여 있어요.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나이 먹은 노후차가 1.5건인데 상대적으로 젊은 전기차가 1.3건이나 불이 난다는 얘기는 전기차가 결코 불이 엔진차보다 덜 난다라고 단언하기가 어려워요. 그러니까 어쨌든 네. 불이 덜 난다고 단언할 수도 없고 한 번 불이 났을 때 피해 규모가 비교가 안 되기 때문에 점점 이렇게 걱정이 커지는 이제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전기차 화재 진화 방법을 확실히 찾기 전까지는 진짜 뭔가 대책은 필요하겠어요. 근데 지금으로서는 뭐 전기차 화재가 위험한 건 사실이니까요. 그러니까 사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끄는 방법이 거의 없고 끄기가 매우 어렵기 때문에 세상에 안 꺼지는 화재만큼 위험한 게 어디 있겠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대책이 계속 논의되고 있는 건데 현재로서 가장 현실적인 거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지하 주차장에 전기차를 못 대게 하는 겁니다. 근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새 아파트에는 지상 주차장이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고요. 네. 이 문제가 터졌다고 해서 이제 지상에 새로 주차장을 만들 수는 있겠죠. 그럼 결국 돈이 들어가고 네. 그 돈은 주민들이 내야 되거든요.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어떤 아파트의 90%는 일반 차고 10%는 전기차면 10%의 주민들 뭐 때문에 이 돈을 누가 내야 돼? 왜 우리가 내야 돼? 이런 갈등들이 생기겠어요. 생길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현실적으로 지금 정부가 오늘 이제 관련 부처들이 모여서 긴급 대책 회의를 연다고는 하는데 뭐 대책 회의가 연다고 이런 현실이 바로 바뀌는 건 아니기 때문에 전기차 배터리의 안정성이 기술적으로 확보된다면 가장 좋겠지만 그게 현실적으로 아닌 상황에서는 지금 계속 문제는 커지고 공포증은 커지고 일종의 뭐 요즘은 전기차 혐오라는 얘기가 나올 정도로 커지고 있는데 대책은 뾰족한 게 없다. 그게 좀 답답하고 정말 걱정스러운 대목이죠. 그러니까 얼마 전까지만 해도 전기차를 장려하는 분위기가 있었는데 이제 와서 또 갑자기 규제한다고 하니까 정부를 믿고 산 소비자들만 혼란스러울 것 같아요. 그렇죠. 뭐 전기차주분들 입장에서는 사실 열통 나고 분통 터지는 거죠. 사실 정부가 전기차 많이 사라고 보조금까지 주잖아요. 네. 그리고 전기차가 친환경차라고 서로 칭찬까지 해줬는데 그거 믿고 샀는데 지금 갑자기 화재 때문에 불을 일으키는 사람처럼 취급받고 있고 지금 일부 아파트 같은 경우는 아까 서울시가 권고한 규약을 선제적으로 미리 막 개정해가지고 못 들어오게 막고 있어요. 근데 이건 네. 지금 불법이거든요. 그러면서 갈등만 커지고 있어서 지금 어쨌든 전기차라는 새로운 기술이 가져오는 편리함, 그럼 새로운 기술이 가져오는 기술적 불안정성에 지금 부딪히고 있는 상황이어서 이건 결국 조금씩 양보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현실적인 대책을 찾는다면 이런 것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지하 주차장에 되긴 되더라도 네. 상대적으로 지상 출입구와 가까운 쪽에 되게 하자. 그러면은 뭐 소방차가 못 들어가더라도 호스를 펴더라도 빨리 할 수 있잖아요. 그런 식으로 이제 현실적인 절충책을 찾는 논의들이 나오고 있고 지금 당장으로서는 그게 최선입니다. 네. 최선이 아니고 차선입니다. 네. 근데 최선이 없으니까 결국 그런 것들을 최대한 정부 부처 시민단체 그다음에 주민들이 방법을 찾고 조금씩 양보해서 이걸 대책을 찾는 수밖에 없다. 현재로서는 뭐 그런 상황입니다. 네. 오늘 전기차 이야기 함께 나눠봤습니다. 경제포커스 김준범 KBS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KBS 세상의 모든 정보 1부 순서는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이어지는 2부에서는요. 따끈따끈한 신간부터 오랫동안 사랑받는 고전까지 보물 같은 책 선별해드리는 시간이죠. 이다의 북마크 기다리고 있으니까요. 계속해서 많은 청취 부탁드립니다. 그럼 전 2부에 돌아올게요. 안녕하세요. 바른말 고운말입니다. 우리말 표현 중에 글자 모양이 비슷해서 자주 혼동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한참과 한창을 그 예로 들 수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무더위가 한참 기승을 부릴 때 우리는 이사를 했다라는 문장에서는 한참을 한창으로 바꿔 쓰는 것이 맞습니다. 한참은 어떤 일이 상당히 오래 일어나는 모양이란 뜻으로 친구를 한참 기다렸다 같이 쓸 수 있고요. 반면에 한창은 어떤 일이 가장 활기 있고 왕성하게 일어나는 모양 또는 어떤 상태가 가장 무르익은 모양이란 뜻으로 벼가 한창 무성하게 자란다 같이 말할 수 있겠죠. 우리말에 한창이 들어가는 것으로 한철이란 명사가 있습니다. 이것은 한창 성한 때라는 뜻이고요. 패기만만한 젊은 한철 또는 한철의 일손이 부족하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말 속담에 메뚜기도 6월이 한철이다는 제때를 만난 듯이 한창 날뛰음을 이르는 말이기도 하고요. 메뚜기도 음력 6월이 한창 활동할 시기라는 뜻으로 누구나 한창 활동할 수 있는 시기는 얼마 되지 아니하니까 그때를 놓치지 말라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또 매화도 한철, 국화도 한철이란 속담도 있지요. 역시 모든 사물은 저마다 한창 때가 있다는 말이기도 하고요. 한창 좋은 시절도 그때가 지나고 나면 그뿐이라는 뜻도 있습니다. 바른말 고운말 아나운서 변희영이었습니다. 토론에 정답은 없습니다. 토론이 세상을 바꿀 수도 없습니다. 하지만 질문은 새로운 세상을 만들 수 있습니다. 질문으로 올바른 세상을 만드는 첫걸음. 평일 저녁 7시 20분 KBS 열린 토론. 어떤 하루 보내고 계신가요? 눈코 뜰 새 없이 바쁘게 지나가는 한 주. 월요일부터 금요일, 매일 밤 10시부터 12시까지는 오롯이 당신만을 위한 시간입니다. 당신을 위한 지식 쉼터. 오늘 밤 일라디오. KBS 58분 날씨. 오늘도 폭염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현재 강원도 정선의 기온이 36.1도까지 올라 전국에서 가장 높고 전북 정읍 35도, 경북 경주는 34.6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강한 볕과 높은 습도로 체감 온도는 1도에서 3도 정도 기온보다 더 올라 있어서 온열 질환에 걸릴 위험이 매우 높은 날씨니까요. 하루 중 가장 더운 때인 지금부터 오후 5시까지는 야외 활동이나 야외 작업을 가급적이면 자제하고 시원한 장소에서 휴식을 취하면서 물을 자주 마셔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예상 낮 최고 기온은 서울과 대전, 광주 35도, 대구 34도, 부산, 강릉, 제주 33도 등이 되겠고요. 당분간 폭염과 열대야는 이어질 전망입니다.
한편 오늘도 전국 곳곳에 소나기가 내리겠습니다. 크게 오르는 기온에 대기가 불안정해져 곳곳에 소나기 구름이 발달하겠고요. 예상 강수량은 적게는 5mm에서 많게는 40mm 정도가 되겠습니다. 특히 경기 동부와 강원 남부 내륙에는 시간당 20에서 30mm의 매우 강한 소나기가 쏟아질 수 있어 더욱 주의하셔야겠습니다. 현재 서울의 기온은 32.8도, 습도는 63%입니다. 송소진입니다.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한시를 알려드립니다. AM 711kHz, FM 97.3MHz, KBS 1라디오입니다. HLKA. 나른한 오후를 책임질 영양 만점 지식 비타민. 세상의 모든 정보. 이 시각 라디오 정보센터 뉴스입니다. 2024 파리올림픽이 우리 시간으로 오늘 오전 폐막했습니다. 우리나라는 금메달 13개를 획득해 올림픽 최다 금메달 타이 기록을 세우며 종합 8위로 대회를 마쳤습니다. 국민의힘은 오늘 포털 불공정 개혁 태스크포스를 발족하고 임명장 수여식과 1차 회의를 열었습니다. 올림픽 사격 메달리스트 출신인 국민의힘 진종호 의원은 체육계 비리 국민제보센터를 개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김영석 신임 독립기념관장 임명에 대해 대한민국의 역사를 부정하는 폭거라면서 임명 철회를 촉구했습니다.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는 5.18 광주 민주화운동 기념관장에 전두환을 임명하는 꼴이라고 비판했습니다. 부동산 거래 신고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더불어민주당 김경협 전 의원과 이상수 전 노동부 장관에게 대법원에서 무죄가 확정됐습니다. 지금까지 라디오 정보센터 뉴스 정한나였습니다. 정신없이 바쁜 하루, 지금 우리 주변에서 벌어지고 있는 사건 사고 소식들 한숨 돌리며 살펴보시죠. 하프타임 뉴스 임선우 뉴스캐스터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전 세계의 축제 파리올림픽이 17일간의 열전을 마치고 폐막했는데요. 우리 선수단 목표치를 뛰어넘는 최상의 성적을 거뒀어요. 네, 그렇습니다. 자랑스러운 우리 태극전사들 이번 파리올림픽에서 금메달 13개를 따내면서 2008년 베이징, 2012년 런던 대회에 이어 역대 최다 금메달 타이 기록을 썼습니다. 금메달 13개, 은메달 9개, 동메달 10개를 획득해 메달 순위 8위를 차지했는데요. 모두 32개의 메달을 수확하면서 1988년 서울대회 33개 이은 2위 기록을 올렸습니다. 48년 만에 최소 규모인 144명이 출전해 당초 목표로 잡았던 금메달 5개를 훌쩍 뛰어넘는 훌륭한 성적을 거뒀는데요. 우리나라가 하계올림픽 메달 순위 10위권 안에 든 건 2016년 리우데자네이루 이후 8년 만입니다. 대회 마지막 날인 11일 은메달과 동메달 각각 1개씩 추가했는데요. 여자 역도 최중량급에서 박혜정 선수가 인상과 용상 합계 299kg을 들어 올려 은메달을 목에 걸면서 8년 만에 역도 올림픽 메달리스트가 탄생했고요. 근대 5종에서는 성승민 선수가 여자부 경기에서 아시아 국적으론 처음으로 시상대에 오르며 값진 동메달을 수확했습니다. 전체 메달 순위에선 미국과 중국이 금메달 40개로 같았지만 은메달 수에서 앞선 미국이 1위를 차지하면서 하계올림픽 4회 연속 메달 순위 1위를 지켰고 뒤이어 중국이 2위, 일본이 금메달 20개로 3위에 올랐습니다. 네, 올림픽이 끝나고 작심 발언을 쏟아냈던 배드민턴의 안세영 선수가 다시 입장을 내놨어요. 네, 약 일주일 만인데요. 안세영 선수는 어제 연합뉴스와의 인터뷰에서
선수들이 경제적으로 정당한 보상을 누릴 수 있어야 한다며 개인적인 스폰서나 계약적인 부분은 선수들에게 차별이 아니라 동기부여가 될 수 있다. 모든 선수를 다 똑같이 대한다면 오히려 역차별이 아닌가 싶다라고 말했습니다. 국가대표 선수의 개인 후원과 실업 선수의 연봉 또 계약금 관련 규정이 개선이 필요하다라는 취지의 발언으로 보이는데요. 배드민턴의 경우 다른 인기 종목에 비하면 연봉이 적은 편에 속하는데 실제로 한국 실업 배드민턴 연맹의 선수 계약 관리 규정은 신인 선수의 계약 기간과 계약금, 연봉을 구체적으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고졸 신인 선수 계약 기간은 7년, 그 기간 최대 1억 원을 초과할 수 없고 첫 해 연봉은 5천만 원을 넘을 수 없다고 정해져 있는데 세계 최고 실력의 인기까지 얻고 있는 안세영 선수 입장에서는 아쉬움을 느낄 만한 부분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또 대표팀 운영 규정에 따르면 선수들은 대한배드민턴협회 메인 스폰서사의 라켓과 신발, 의류 등을 사용해야 하는데 태극마크를 다는 순간 개인적인 후원을 받을 수 있는 여지는 줄어들고 반대로 협회나 대한체육회 차원의 후원사에 묶이게 되는 겁니다. 결과적으로 현재 대표팀 시스템만 놓고 보면 안세영 선수를 비롯한 배드민턴 국가대표들은 많은 규정에 묶여 있는데요. 인기에 비해 적은 연봉을 받고 수억 원대 스폰서십 계약을 맺은 다른 스포츠 스타들과 비교해 심리적 박탈감이 생길 수도 있는 부분으로 보입니다. 안세영 선수의 작심 발언 이후 대한배드민턴협회는 발언 하나하나에 반박하는 자료를 배포하면서 대응했지만 여론의 비판은 거세져만 가고 있는데요. 논란이 일파만파 퍼지자 문화체육관광부도 정확한 사실관계를 파악하겠다고 밝혔고 대한체육회는 조사위원회를 구성해 포괄적으로 문제점을 파악하겠다고 약속하는 등 골머리를 앓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한편에선 지자체들이 이번 올림픽 메달리스트와의 연고를 내세워서 홍보에 열을 올리고 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도 쓴소리가 나오고 있어요. 네, 과거에도 올림픽 스타 이름을 딴 기념관이나 거리 사업 등을 추진하다 백지화된 사례가 적지 않은 만큼 지자체들의 섣부른 계획을 경계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데요. 당장 전북 임실군만 놓고 봐도요. 이번 올림픽을 통해 글로벌 스타로 발돋움한 사격의 김예지 선수를 2025년 임실 방문회해 임실치즈 N축제 등의 홍보 모델로 쓸 계획이고요. 다른 지자체들도 물 들어올 때 노젓는다라는 말처럼 올림픽 특수를 이어가기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습니다. 대전광역시는 펜싱 오상국 선수의 이름을 딴 펜싱 전용 경기장 설립을 발표했고 28년 만에 금메달을 안겨준 배드민턴 안세영 선수의 고향인 전남 나주시도 현재 추진 중인 제2의 스포츠타운 내에 안 선수의 이름을 딴 체육관 건립을 추진 중입니다. 하지만 일각에선 지자체들이 올림픽 메달리스트의 반짝 인기에 취한 나머지 예산을 비롯해 치밀한 준비 없이 공약부터 남발한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는데요. 실제로 경기도 군포시는 2006년 당시 군포 수리고 1학년이던 김연아 선수가 국제빙상경기연맹 피겨스케이팅 시니어 그랑프리 파이널 여자 싱글에서 우승하자 김연아 빙상장, 김연아 거리 조성 계획을 발표했지만 이후 예산 부족과 사업 타당성 결여 등을 이유로 무산됐었고요. 경기 고양시도 2008 베이징 올림픽 금메달 등 한국 여자 역도 사상 최고 기록을 세운 당시 고양시청 소속 장미란 문화체육관광부 2차관의 업적을 기리기 위해서 장미란 선수 기념품 전시관, 장미란 동상 건립을 추진했지만 흐지부지된 전례가 있습니다. 또 무리한 일정을 소화하느라 선수들이 혹사당하는 점도 문제인데 사격의 김예지 선수가 지난주 기자회견장에서 실신하기도 했죠. 올림픽에 혼신의 노력을 다한 뒤 휴식이 필요할 때 지자체 행사에 동원되면서 벌어진 일이었고요. 이 때문에 스포츠계 안팎에선 지자체들이 자칫 독이 될 수 있는 4년마다 열리는 올림픽 메달리스트의 후광 효과에 올라타기보다 비인기 종목의 체계적인 지원과 육성을 위해 장기적 안목으로 지원해야 한다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다음 소식 살펴볼게요. 규모가 작은 사업장에서 황당한 해고 사례들이 쏟아지고 있다고요. 네, 듣도 보도 못한 이유로 회사에서 짐을 싸게 되는 갑질 사례가 근로기준법이 적용되지 않는 5인 미만 사업장에서 빈번하게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직장갑질 119 조사에 따르면 2023년 1월 이후 본인의 의지와 관계없이 실직한 5인 미만 사업자 근로자는 17.5%로 300인 이상 사업장 근로자의 2배가 넘는데요. 회사 사장의 사귀자는 제안을 거절했다는 이유로 또는 식비를 아끼고 싶어 도시락을 싸왔다는 이유로
네 맘대로 할 거면 나가라 해고를 통보한 경우도 있었다고 합니다. 네. 또 사장이 근로계약서와는 별개로 5인 미만 사업장은 연차 수당을 안 줘도 된다며 받고 싶으면 소송을 걸라고 했던 사례도 나왔고요. 별도 수당 없이 주말과 공휴일 출근을 강요하고 근무 시간이 아닌 오후 6시 이후에 업무 지시 연락을 받았다는 사례도 여러 접수됐습니다. 문제는 이런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해고와 관련해 직원들을 보호할 수 있는 근로기준법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점인데요. 수당 조항이 적용되지 않아 임금 차별이 생기고 연차 휴가가 없어 휴식권도 보장되지 않습니다. 또 앞서 설명드린 것처럼 직장 내 괴롭힘 조항마저도 적용되지 않아 터무니없는 괴롭힘에 무방비하게 노출돼 있고 쉽게 해고될 수 있는데요. 갑질의 사각지대 개선이 시급해 보입니다. 예전에 방학 숙제하면 일기쓰기가 늘 빠지지 않았는데요. 요즘에는 학교에서 방학 숙제로 일기쓰기 내주지 않는다면서요. 네, 이 초등학교에서 방학 숙제가 사라지고 있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만 해도 개학 직전까지 미루다가 2달치 일기 몰아쓰느라 밤을 꼴딱 새우던 기억이 있거든요. 네. 아나운서님도 있으시죠? 저도 있어요. 네. 그런데 요즘은 이렇게 숙제의 대표격이었던 일기쓰기가 학생의 사생활을 침해할 수 있다는 이유로 없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서울의 한 초등교사는 학생이 자발적으로 일기를 써오는 경우에만 글쓰기 교육과 소통 차원에서 피드백을 해준다면서 학생 때 일기 쓰기에 거부감을 느꼈던 세대가 교사가 되면서 분위기가 바뀐 영향도 있다라고 설명했는데요. 그런가 하면 독후감 역시 책 읽은 날짜를 표시한 독서 달력을 만들거나 그림을 그리는 등으로 형식이 자유로워졌는데 이렇게 숙제량이 줄면서 개학을 앞두고 벼락치기 하듯이 밀린 방학 숙제를 하는 일도 거의 없다고 하고요. 방학 숙제를 아예 학생이 하고 싶은 목록, 버킷리스트를 작성하도록 해 내주는 학교도 있다고 합니다. 네. 또 아무래도 요즘 아이들이 방학을 보내는 방식도 이전과 많이 달라진 점 역시 영향을 끼쳤는데요. 한 초등학교 교사는 학기 중에도 여행과 캠핑을 가는 학생이 많아 이른바 개근 거지라는 말이 생길 정도인데 방학에는 아예 제주도나 외국에서 한 달 살기를 한다면서 학생들이 대부분 학원에 다니다 보니 방학 때라도 가족들과 시간을 많이 보내라고 지도한다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그런가 하면 학부모들의 민원이 걱정돼 숙제를 안 낸다는 교사들도 적지 않은데요. 방학 때까지 이른바 학원 뺑뺑이를 도는 초등학생들이 많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방학 되면 곤충 채집도 다니고 온 동네 뛰놀던 이전과는 참 다른 모습이네요. 네. 일본 열도가 거대 지진 발표로 불안감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일본 부근에 태풍까지 상륙했다면서요. 네, 지난주 규슈 미야자키현 앞바다에 규모 7.1의 지진이 발생한 뒤 일본 정부가 사상 처음으로 100년에 한 번 일어난다는 난카이 대지진, 거대 지진 임시주의보를 발표하면서 긴장감이 커지고 있는데요. 이런 가운데 태풍 마리아까지 이와테현 오우나토시 부근에 상륙하면서 긴장감이 더 커지고 있습니다. 기상청은 동북부 지역에서 비의 양이 많은 곳은 300mm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면서 총 강우량이 평년 8월 한 달치를 넘길 우려가 있다고 밝혔는데요. 또 바람이 강해질 것이라면서 토사 붕괴나 침수, 범람에 주의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거대 지진주의가 발표된 가운데 태풍까지 상륙하면서 일본의 자연재해 비상이 걸렸는데요. 만약 실제 거대 지진이 발생한다면 엄청난 인적 피해가 불가피한데 최악의 경우 사망자는 2011년 발생한 동일본 대지진을 훌쩍 넘는 32만 명을 웃돌 수 있다고 합니다. 이 때문에 곳곳에서 주의를 당부하는 목소리가 들리는데요. 각종 SNS에는 지진 피해를 우려하면서 일본 여행을 자제해달라는 글들이 여럿 보이고요. 현지 상황을 전하는 유튜버들은 대지진을 주의하라는 메시지 일본에서 태어나 살면서 처음 받아봤다. 통상 이 정도 규모의 지진이 일어나면 전후로 수많은 여진이 같이 나는데 이번에는 오히려 이상할 만큼 적어서 더 큰 지진의 전조가 아니냐는 불안감도 커지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그런가 하면 한 현지인은 우리 일본인은 도망갈 방법이 없기 때문에 머무르지만 일본 밖에 있는 분들은 일부러 오지 마십시오라고 강조하기까지 했는데요. 이런 가운데 일본 기상청은 일주일 이내 대지진이 발생할 확률은 0.5%라며 사재기 등 동요는 금물이라고 당부했는데 그러면서 현재까지 지각 뒤틀림 관측 지점 3곳에서 특별한 이상은 확인되지 않았다면서 향후 큰 변화가 없는 한 오는 15일 난카이 지진 임시 정보를 해제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날이 더워지면서 얼음물을 챙겨서 다니시는 분들 많을 텐데요. 그런데 플라스틱 생수병 그대로 얼리는 건 안 좋다고요. 네, 물이 든 플라스틱 용기를 얼렸다 녹일 경우 용출되는 미세 플라스틱 등 유해 물질의 양이
높은 온도에서 가열할 때와 비슷한 수준으로 나온다고 합니다. 네. 실험을 해보니까요. 동결과 해동을 반복한 플라스틱 용기 안에서 시간이 지나면서 하루 많게는 220개 정도의 미세 플라스틱 입자가 나왔는데 가열하거나 혹은 염소 소독을 했을 때와 같은 수준이라고 합니다. 여름철 플라스틱 생수병을 그대로 얼려 마시는 건 플라스틱을 직접 먹는 것과 똑같다고 하는데요. 세포 독성을 비롯해 산화 스트레스 유발 등 건강에 잠재적인 위험을 미칠 수 있다고 하니까 각별히 주의하셔야겠습니다. 다음 뉴스 살펴볼게요. 오늘 밤 아주 특별한 우주쇼가 펼쳐진다고요. 네, 3대 별똥별 중 하나로 꼽히는 페르세우스 유성우가 오늘 밤 쏟아진다고 합니다. 오후 11시 30분 절정에 달한다고 하는데요. 시간당 최대 100개의 별똥별을 직접 볼 수도 있다고 하네요. 페르세우스 유성우를 더 선명하게 보고 싶다면 도시의 화려한 불빛으로부터 벗어나 깜깜하고 맑은 밤하늘이 있는 곳에서 관찰하는 게 좋다고 하는데요. 주위에 높은 건물이나 산이 없는 사방이 트여 있는 평지에서 더 많이 선명히 볼 수 있다고 하니까요. 오늘 밤 하늘에 비처럼 쏟아지는 화려한 별들 보면서 소중한 사람을 위해 소원 빌어보는 것도 낭만 있고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마지막 소식인데요. 요즘 반쪽을 찾아 나선 외로운 청춘들 사이에서 사찰 소개팅이 인기라고요. 네, 저도 처음 들어봤는데요. 이렇게 요즘은 교회 오빠 대신 절 오빠가 대세라고 합니다. 폭염을 뚫고 사찰 소개팅 낙산사 편이 역대 최고 커플 성사율을 기록했다고 하는데요. 7월 7석 특집으로 주말 사이 강원도 양양 낙산사에서 열린 나는 절로 행사에서 10쌍의 참석자 중 최종 6쌍의 커플이 매칭됐다고 합니다. 나는 절로 낙산사 행사는 견우와 직녀가 오잡기 위해서 만나는 7월 7석을 맞아 만 30세에서 39세 미혼 남녀 각 10명을 대상으로 열렸는데요. 파스타 대신 저녁 공양 데이트, 커피 대신 1대1 로테이션 차담, 한복, 야간 데이트 등의 프로그램이 진행됐다고 합니다. 이번 기수엔 총 1,510명이 접수해 70대 1이 넘는 역대급 경쟁률을 기록했다고도 하는데요. 입제식에서 재단 대표이사 묘장 스님은 1분 1초도 다른 곳에 집중하지 말고 좋은 배우자감을 찾는 데 집중하셔서 소중한 인연을 꼭 만나시길 바란다라고 응원해 주셨고요. 마지막 연애 기간, 나이, 직업, 사는 곳 등 선정 기준은 다양했지만 무엇보다 간절함을 중요하게 봤다고 하니까요. 네. 가뜩이나 무더운 밤 외로움에 잠 못 이루는 세모정 청취자분 계시면 다음 나는 절로 행사 도전해보는 것도 좋겠네요. 네, 하프타임 뉴스 임선우 뉴스캐스터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내일 점심 메뉴 추천. 귀로 듣는 푸짐한 지식 한 상 어떠세요? 세상의 모든 정보. 아나운서 전주리입니다. 청취자 여러분의 책장을 알차게 채워드리는 이다의 북마크 시내 21 이다의 기자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그동안 여러 장르의 작품들을 소개해 주셨는데 시는 한 번도 소개해 주신 적이 네.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 주에는 좋은 시집들을 소개해 주신다고요. 그동안 시집 얘기를 많이 안 했는데요. 네. 오늘은 시집 3권 가지고 왔고요. 사실 시집이 얇아서 들고 다니기도 좋고 언제든지 꺼내서 읽기가 괜찮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요즘에는 그런 다이어리 꾸미기 같은 게 인기를 끌면서 시집 필사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는 네. 거예요. 그러니까 필사한다고 생각하면 소설 같은 경우는 워낙 그 옮길 부분이 많지만 시는 한 편 한 편이 짧기 때문에 이제 필사를 하면서 암송하기도 하고 이제 이런 것들이 굉장히 좋기 때문에 한번 가벼운 마음으로 읽어보시면 어떨까라고 생각하고 시집을 가져왔습니다. 네. 시집은 사실 어떻게 읽어야 할지 모르시는 분들도 네. 많으실 수 있을 것 같거든요. 네네. 요즘 시들은 또 어렵게 느껴지는 경우도 많고요. 네, 사실 학교에서 우리가 시를 먼저 배우잖아요. 근데 학교에서 시를 배울 때 가르치는 방식이 이런 얘기할 때 항상 예로 나오는 게 님의 침묵 같은 경우인데 님은 누구인가 그죠? 네. 그래서 뭐 종교적인 신인가 아니면은 뭐 잃어버린 조국인가 이런 식으로 네. 시어를 풀이해서 어떤 게 딱 맞는 해석인지를 풀이하는 방식으로 암기하면서 배우다 보니까 네. 사실 학교 졸업하고 나면은 시라고 하면 어떻게 봐야 되는 거지? 그러니까 이 시어는 뭘 말하는 건지라는 네. 식으로 생각하게 되고 재미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시 읽기가 어렵다라고 느끼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는데 시인들하고 이야기를 해보면 그렇게 복잡하게 생각할 거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문장을 보고
아름답다 혹은 이 문장이 뭔지 모르겠지만 끌린다라고 생각하는 거는 사실은 거기에 있는 복잡한 뜻을 다 알아서가 아니라 그 자체로 아름다움이 느껴지기 때문이잖아요. 네. 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그냥 시집 사서 혹은 빌려서 아무데나 펼쳐보신 다음에 이거 좀 괜찮아 보이는데 싶으면 그 시를 읽어보시는 것만으로도 충분하다. 그다음에 이렇게 자주 보다 보면은 또 어떤 시인의 시가 나랑 잘 맞는다라고 생각하시는 경우들도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잡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일단은 들춰보면서 나한테 눈길이 가는 그런 시어가 어디 있는지 찾아보는 걸로 시작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시가 막연하게 읽기 어렵다고 느꼈던 게 네. 생각해보니까 학창 시절에 네, 그렇게 맞아요. 배웠기 때문에 네, 그 그렇습니다. 기억 때문이었던 것 같네요. 네. 첫 번째 시집은 안희연 시인의 당근밭 걷기인데요. 최근에 출간된 시집이에요. 예, 올해 6월에 출간됐고요. 사실 네. 이제 이런 경우가 어렵다라고 느끼는 경우인 거죠. 당근밭은 무엇일까?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냥 문자 그대로 당근밭 걷기 얘기입니다. 네. 안희연 시인은 너의 슬픔이 끼어들 때 여름 언덕에서 배운 것 등을 출판한 시인인데요. 이 시인의 말에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나는 너의 왼팔을 가져다 엉터리 한의사처럼 진맥을 짚는다. 나는 이 소리가 세상에서 가장 슬픈 것 같아라고 이제 써놓은 부분이 있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사실 이제 시집 같은 경우는 시인의 말이라는 게 있습니다. 근데 뭐 예를 들면은 소설 같은 경우도 작가의 말이 있습니다만 작가의 말은 보통 한 2-3페이지 정도 분량으로 내가 이 소설을 어떻게 쓰게 됐는지 소설을 쓰면서 어떤 생각을 했는지 이런 것들을 좀 써놓는 부분이란 말이에요. 네. 근데 시인의 말은 시인의 말 자체도 약간 시 같고요. 내가 더해서 하나 더 말씀을 드리면 이 시 같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게 산문시 같아요. 그러니까 한 대여섯 줄 정도의 문장으로 간단하게 이 시집을 쓰면서의 나의 마음, 심상 같은 것을 그냥 두서없이 펼쳐놓는 느낌인 거죠. 그래서 사실 지금 말씀드린 엉터리 한의사처럼 진맥을 짚는다라고 하는 것도 엉터리 한의사라는 거는 여기서 지금 진맥 짚는 법을 모르는 사람이 진맥을 짚는 거예요. 그러면 해석할 때도 정확한 해석이 나오는 게 아니라 엉뚱한 해석이 나올 수 있다는 거죠. 이런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시를 읽을 때 그 정확한 바탕에 있는 마음이 무엇인지 해석하는 게 아니어도 그 해석을 하고자 하는 마음 자체가 이 시를 더 풍성하게 만들 수 있는 그런 작용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시집을 읽으실 때는 이렇게 시인의 말부터 읽기 시작을 해서 차근차근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한 가지는 차근차근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순서를 지켜서 읽을 필요는 없어요. 근데 물론 시인들은 이 시의 수록 순서도 신경을 씁니다. 어떤 시를 가장 앞에 둘 것인지 그 다음엔 어떤 시가 오는 게 좋을지를 신경을 쓰지만 읽으실 때는 좀 더 가벼운 마음으로 제목이 눈길을 끄는 것들, 좀 재밌어 보이는 시들 혹은 내가 마음에 들 것 같은 시어를 품고 있는 작품들을 먼저 읽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더 이상 시집을 읽으면서 1번, 2번, 3번, 4번 중에 어떤 것이 정답인가를 그렇죠. 고민할 필요는 없으니까요. 네네. 이 시집에서 소개해주고 싶은 시가 있다면 어떤 걸까요? 네, 밤의 석조전이라고 하는 시인데요. 이 시는 석조전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낮에는 우리가 석조전을 가서 보면 모든 게 명확하게 보이잖아요. 어디에 창문이 있고 기둥이 몇 개가 있고 나무들은 어디 있고 이런 것들을 명확하게 볼 수가 있는데 밤에 가보면 석조전에 있는 것들이 흐릿하게 잘 보이지 않습니다. 물론 요즘에는 조명을 더 열심히 해놨지만요. 그래서 이 밤에 간다는 것, 낮이 아니라 밤에 가야 하는 게 무엇일까라고 생각을 해보면 이 시에서 이야기하는 건 100년 전의 사람들, 100년 전의 비, 100년 전의 쇠락 앞으로 나를 데려간다면 이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이 석조전에 간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석조전 이야기를 굉장히 좀 멋들어지게 하고 있는 시이기도 하고요. 또 한 가지는 이 시를 통해서 우리가 흔히 볼 수 있는 가장 밝은 낮의 풍경으로 모든 것들을 떠올리게 되는데 같은 곳이라고 하더라도 밤의 풍경은 어떻게 다룰 수 있을까에 대해서 시를 통해 노래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밤에 석조전이라는 장소에 눈길이 가는데요. 석조전 어디 석조전을 이야기하는 걸까요? 그렇죠. 예, 석조전이라고 하면 사실 가장 먼저 우리가 생각하게 되는 건 덕수궁에 있는 석조전 이야기가 아닐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서는 뭐 덕수궁 석조전 이렇게 쓰고 있지는 않아요. 명시하고 네. 있지는 않기 때문에 정확하게 여기가 거기예요 라고 이야기하기는 어려울 수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떠올리기는 아마도 이게 덕수궁에 있는 석조전일 것이다. 그다음에 시 중에서 그러니까 석조전이라고 하는 게 돌로 만든 건물이라고 하는 뜻인데 이게 시 속에서 아까 말씀드린 100년 전의 사람들, 100년 전의 비 이런 부분들이 있으니까 역사가 있는 곳일 것이다. 그 100년 전의 역사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큰 어떤 이 건물의 이야기와 관련이 있을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게 되면 아무래도 덕수궁 석조전 이야기겠구나라고 생각하게 되는 거죠. 또 한 가지는 이 덕수궁을 비롯한 고궁에는 돌장식이 많이 있습니다. 네. 근데 그 돌장식 중에는 돌로 동물을 깎아놓은 것들이 많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 속에서 또 어떤 얘기를 하냐면 모든 돌이 이목구비를 하고 있다라는 식으로 이야기하는 대목이 있는데 그 돌이 이목구비를 하고 있다는 것도 돌이 다 깎여 있기 때문인 거죠. 그래서 밤의 석조전과 고요함의 역사가 들려주는 굉장히 정교한 분위기를 잘 전달하는 시고요. 또 밤의 풍경을 그린 또 한 편의 시가 있습니다. 그게 파동과 경로라고 하는 시인데요. 이 시는 폭죽놀이가 한창인 밤의 해변가 풍경을 이야기합니다. 근데 폭죽놀이 할 때 보면 불꽃놀이는 굉장히 크게 되기 때문에 사진을 찍으면 선명하게 나와요. 근데 폭죽놀이 혹시 할 때 사진 찍어 보시면 네. 폭죽놀이는 굉장히 작습니다. 불꽃이. 그렇기 때문에 사진을 찍으면 잘 나오질 않아요. 이제 그런 상황인 거죠. 그래서 밤에 폭죽놀이가 한창인 밤의 바닷가에서 사진을 찍었습니다. 누군가랑 같이 사진을 찍었어요. 근데 사진을 아무리 찍어도 깜깜하기만 하고 사람이 잘 안 나오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아마도 시간이 좀 지나서 폭죽은 다시 없겠지라고 이제 회상하는 말투로 이야기를 이어갑니다. 무릎에 머리를 맡긴 채 잠들었다 깨면 한 세기가 지나 있으면 좋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대목이 있는데 사실은 이런 이야기는 우리가 옛날 어떤 시절에 찍은 사진을 보면 사진이 잘 나온 게 아닌데도 불구하고 거기에서 이때 이래서 사진 찍었었지 하는 추억이 나올 때가 있습니다. 네. 근데 그 추억은 추억이 돼 이 사람이 지금 같이 없을 수도 있겠죠. 그러면 굉장히 아득한 기분이 드는 거예요. 그때는 그런 감정이 영원할 것 같았는데 이 사람도 없고 이 감정도 없구나라는 생각을 할 때는 저 눈 한 번 감았다 뜨면 한 100년쯤 지나 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 때 그런 때 읽으시기 정말 좋은 시가 파동과 경로라는 시입니다. 네. 다음에 소개할 시집은 또 어떤 시집이에요? 허수경 시선집 빗속에서 이룰 수 없는 일은 얼마나 많았던가. 이 빛이라고 하는 게 그 빗줄기의 빛은 아니다. 빗속에서라고 하니까 이제 약간 헷갈릴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이 밝은 빛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2023년 10월 3일에 허수경 시인 5주기에 맞춰서 나온 시선집입니다. 그래서 56명의 젊은 시인이 직접 고른 83편의 시 전문과 그에 대한 추천의 말을 같이 엮은 시선집이에요. 그래서 허수경 시인의 대표 시들을 묶어서 읽을 수 있는 기회다라고도 말씀드릴 수가 네. 있을 것 같고 무엇보다도 우리가 이제 보통 시집을 읽을 때는 아까 이제 말씀드렸던 어렵다고 느끼는 이유가 뭘까 생각을 하면 이 시가 이야기하는 게 내가 생각하는 것과 비슷한 건지 아니면 내가 잘못 읽은 건지 내가 생각하는 게 맞는 건지 지금. 맞아요. 그게 굉장히 두렵단 말이에요. 네. 근데 이 시집의 장점은 뭐냐면 시인들이 거기에 대한 추천의 말을 적었기 때문에 이 추천의 말이라고 하는 게 어쩔 수 없이 약간은 해석이 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같은 시를 읽고도 시인들마다 제각기 다르게 해석할 수도 있고 그걸 통해서 이 시는 이런 뜻으로 읽을 수 있겠구나. 다른 사람은 또 다르게도 읽는구나. 이런 것들을 배울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그런 시선집입니다. 허수경 시인이라고 하면 1987년에 이제 시단에 등장을 했고요. 그 다음에 2018년도에 위암으로 투병하다가 사망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50대의 나이에 세상을 떠난 시인이다 보니 워낙 이제 당시 안타깝다라는 이야기들도 많이 있었고, 근데 허수경 시인이라고 하면 굉장히 긴 시간 독일에서 머물면서 활동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동안 시를 써온 시간만큼이나 한국을 그리워한 시간이 길었던 시인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번 시선집을 통해서 허수경 시인을 좋아하셨던 분들도 낯설게 느끼셨던 분들도 굉장히 좀 편하게 접근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시에 대한 이야기들을 한눈에 보실 수가 있는 그런 작품집입니다. 그러니까 시 해석에 있어서 시인들의 도움도 받을 수 있을 것 같고요. 또 시인들의 감상과 본인의 감상을 좀 비교해 볼 수도 있겠어요. 맞아요. 그래서 그게 제일 좋은 점이고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같은 시에 대해서 2명, 3명의 시인이 글을 실은 경우도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경우에는 시인들도 다르게 보고 있구나라고 하는 건, 그러니까 이를테면 내가 이런 시를 읽을 때 정답을 찾으려고 그렇게 아등바등할 필요가 없다. 마음 편하게 시들을 따라가면 되겠구나라는 것들을 아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책의 매력이라는 걸 생각을 해보면 역시 허수경 시인의 시집이 많단 말이에요. 근데 그 여러 권의 시집 중에서 가장 많은 사람들이 좋아하는 시, 그러니까 추천하고 싶은 시들을 모아서 실었다라는 점, 게다가 그 추천한 사람들이 시인이라는 점도 굉장히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시집에 실린 작품 가운데서 유명한 작품이나 아니면 기자님의 마음을 울린 작품이 있다면 좀 소개해 주세요. 네, 저 너무 좋아하는 시가 혼자 가는 먼집이라고 하는 시입니다. 이 시는 당신이라고 부르면서 시작해요. 그러니까 당신이라고 하면 누군가 2인칭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누군가를 부르면서 시작을 하는데 당신이라는 말 참 좋지요라고 이제 말을 이어갑니다. 근데 이 시가 너무너무 특이한 게 뭐냐면 당신이라는 말이 너무 좋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그리우니까 불러봅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 그리움을 이야기하면서 이 시는 중간에 킥킥이라는 말이 들어갑니다. 킥킥 말줄임표, 킥킥 말줄임표. 그대라는 자연의 달과 별 말줄임표. 이런 식으로. 그다음에 맨 마지막에는 그러나 킥킥 당신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처음에 이 시를 읽을 때 대체 이 킥킥은 무엇인가, 어떻게 이 킥킥이라는 말은 들어가게 되었으면 나는 이 킥킥을 어떻게 읽을 것인가 라고 하는 걸로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던 느낌이 있고, 보통 사랑을 이야기하거나 그리움을 이야기하는 시들이 진지하게 시종일관 진행된다고 하면 이 시 같은 경우는 그 중간중간에 들어가 있는 말줄임표랑 킥킥 때문에 약간은 낯선 느낌이 들 수도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시에는 누군가를 그리워하는 진지함과 살짝 어울리지 않는 웃음소리가 들어가 있다는 거죠. 이 킥킥이라는 게 왜 들어갔을까 생각을 해보면 이제 왜 우리가 어떤 감정이 너무 끌어오를 때는 자기가 자기를 통제하지 못할 때가 있잖아요. 이제 그런 감정인 거예요. 벅차오르는 감정을 이기지 못하는 그리움이나 슬픔 같은 복잡한 감정이 이 시에서 읽히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 혼자 가는 먼집에 대한 글도 박지일 시인의 글이 같이 실려 있는데요. 킥킥대면서도 현재의 자신을 발붙이고자 쓸 수밖에 없는 버둥거림으로서의 시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시 독법도 굉장히 좋았고 이런 걸 잘 모른다고 하더라도 이 그리움을 이야기하면서 당신이라고 애끓게 부르는 사람이 킥킥이라고 자꾸 웃음소리를 내는 것 속에서 뭔가 알 수 없는 슬픔과 아픔 같은 것들이 읽힌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다음 시도 또 소개해 주세요. 다음에는 외국 시입니다.
예, 미국 시인인 에밀리 디킨슨의 고독은 잴 수 없는 것이라고 하는 시고요. 강은교 시인이 번역을 했습니다. 신영철 평론가가 슬픔을 공부하려는 사람은 반드시 읽어야 할 시인이다라고 이야기를 할 정도고요. 워낙 미국을 대표하는 시인 중에 한 사람입니다. 네. 에밀리 디킨슨의 이력이 특이하다면서요. 1830년생이거든요. 미국 매사추세츠에서 태어났는데 에머스트라는 소도시에서 살았습니다. 그런데 사실 세상을 떠날 때까지 50대 중반에 세상을 떠나는데요. 세상을 떠날 때까지 그 자기가 자란 곳을 거의 떠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게 많이 이야기가 돼요. 그러니까 은둔하는 시인이다라고 이야기를 할 때 많이 언급하는 사람이 에밀리 디킨슨입니다. 그래서 당대 문학이라고 이름 지어지는, 그러니까 이를테면 시를 발표하고 비평을 받고 세상의 인정을 받고 이런 방식으로 활동했던 게 아니라 평생 은둔하면서 집에서 혼자 시를 썼어요. 그다음에 그 시를 발표하지 않습니다. 발표한 시가 초반에 있었는데 그 이후에는 거의 발표하지 않고 혼자서 시를 쓰고 모아둔 거예요. 네. 그래서 오늘 제가 소개드릴 시도 고독은 잴 수 없는 것이라고 하는 시인데요. 이 시의 제목이 뭐냐면 시들의 제목이 없는 거예요. 그냥 시 본문만 있습니다. 그래서 시를 연구하는 사람들이, 그러니까 사후에 시가 발견된 거예요. 네. 예를 들면 방에 있는 괴짝이 있는데 그 괴짝을 열었더니 그 안에 시들이 있는 거죠. 이런저런 종이들을 찢어서 아니면은 노트들에다 써놨던 시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시들의 첫 줄을, 첫 행을 따서 제목으로 삼았습니다. 그러니까 고독은 잴 수 없는 것이라고 하는 시라고 하면 시가 고독은 잴 수 없는 것이라는 말로 시작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굉장히 좀 특이한 시인이죠. 네. 그러면은 그 가운데서 어떤 시를 좀 눈여겨보셨어요? 네, 지금 말씀드린 고독은 잴 수 없는 것이라고 하는 시입니다. 고독은 잴 수 없는 것, 그 크기는 파멸의 무덤에 들어가서 재는 대로 추측할 뿐이다라는 식으로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만큼 이 고독이라고 하는 거는 거대하고 우리가 다 측정할 수 없는 것이다라는 이야기로 시를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이야기한 신현철 평론가가 슬픔을 공부하려는 사람은 반드시 읽어야 한다라고 말했던 게 이제 이런 시들 때문이에요. 네. 그러니까 은둔하면서 자기의 삶과 시가 일치하는 삶을 살았던 사람이 고독을 이야기할 때 그 고독이 얼마나 깊고 어두운 것이었을까, 혹은 그 자기만의 낙원에 대한 것이었을까 같은 것들을 생각해보게 만드는 거죠. 네, 에밀리 디킨슨에 대한 영화도 있다면서요. 네, 조용한 열정이라고 하는 영화가 있습니다. 테렌스 데이비스 감독이 연출을 했고요. 이 영화는 일단은 에밀리 디킨슨이 어떻게 시를 썼을까에 대한 이야기인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시인은 집 밖을 거의 나가지 않았고 계속 집에서만 살면서 자기 가족들하고만 소통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시인이 어떻게 이 많은 시들을 끊임없이 쓸 수 있었을까에 대한 어떻게 보면 시적 상상력을 더해서 영화를 만든 케이스인 거예요. 영화는 말이 많지 않습니다. 당연한 이야기겠지만. 네. 그리고 시를 쓰기 위해서 이를테면 정원을 바라보고 가족들과 이야기하고 그런 일상을 보내는 에밀리 디킨슨의 삶을 같이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시집, 이 영화 속에는 시가 같이 나와요. 그러니까 시가 마치 대사처럼 이제 그 시를 아예 인용을 하면서 중간중간 장면이 전개되기 때문에 영화를 먼저 보시고 시를 읽어보셔도 굉장히 재미있게 이 시들을 감상하실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은 좋은 시집들을 소개해 주셨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에도 이다희 기자가 찍어놓은 북마크 공유해 드릴게요.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나른한 오후 커피 한 잔에 담긴 향긋한 역사를 풀어드립니다. 커피로 맛보는 역사, 커피 인문학자 이기상 교수님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휴가철이라 여행 가시는 분들 많던데요. 여행지 가면은 저도 그 지역에 좀 유명한 카페들을 꼭 가게 돼요. 네, 혹시 교수님도 뭐 여행지에서 만난 카페 중에 인생 카페 있으실까요? 예, 물론 있습니다. 뭐 지난해 봄에, 그러니까 1년 좀 지났어요. 제가 남유럽 카페 투어를
기억을 해서 다녀왔는데요. 네. 첫 방문지는 지금 그 올림픽 열기로 뜨거운 프랑스 파리였습니다. 뭐 파리에는 이 커피인들이라면 꼭 방문해야 하는 거의 성지와 같은 카페가 하나 있습니다. 네. 르 프로코프라는 곳인데요. 1686년 그러니까 우리나라 숙종 12년에 문을 열었으니까 338년 된 카페죠. 그런데 지금도 영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곳에서 이제 커피를 마시는 인물로는 마리 앙뚜아네트, 뭐 빅토르 위고, 벤자민 프랭클린, 볼테르, 발자크, 디드로, 루소, 뭐 몽테스큐에 일일이 거론할 수 없을 정도로 유명한 분들이 많습니다. 네. 이 작가였던 볼테르나 발자크는 이곳에 하루 종일 앉아서 하루에 혼자 40-50잔 정도의 커피를 마신 것으로 유명하거든요. 뭐 근데 약간은 진상 손님이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 군인이었던 나폴레옹도 이곳을 자주 이용했고 커피를 마셨는데요. 먹튀로 유명합니다. 그러니까 나폴레옹이 커피를 마시고 돈을 내지 않고 갔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예, 그런 얘기가 지금 전해져 오고 있는데요. 그냥 간 건 아니고 자기가 쓰던 군인 모자를 맡겨놓고 갔는데 23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찾아가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카페 1층에서 2층으로 오르다 보면 중간에 그 모자가 지금도 주인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2층에 올라가면 마리 앙뚜아네트가 주로 이용하던 방도 있고요. 이 카페에 얽힌 이런저런 이야기 때문에 많은 관광객으로 붐비는 곳인데요. 이 카페에서 가장 인기 있는 메뉴가 따로 있습니다. 혹시 뭐 짐작할 만한 게 있을까요? 유럽에서는 무조건 에스프레소 아니에요? 그렇죠. 그런데 정답은 아닙니다. 그래요? 르 프로코프 카페에서 가장 유명한 메뉴는 프랑스 가정식 요리 중 하나인 송아지 머리고기 그리고 거위나 오리 간으로 만든 유명한 푸아그라 스테이크입니다. 커피가 아니네요. 네, 커피가 아니죠. 왜냐하면 유럽 대부분 지역에서 이 카페라는 간판이 붙은 곳은 커피를 마시는 곳이 아니라 레스토랑입니다. 음식이 주고 커피는 디저트 정도죠. 그러니까 카페에 가서 커피만 마시는 것은 환영받는 일이 아닌데 이 볼테르나 발자크 같은 작가들이 음식을 파는 레스토랑에 하루 종일 앉아서 커피를 마신 것은 확실히 좀 에티켓에서는 벗어난 일이 아니었을까 생각합니다. 네. 뭐 저도 이곳에서 음식을 주문해서 먹고 디저트로 커피를 마셨습니다. 물론 이제 에스프레소가 나왔는데요. 뭔가 마셔보니까 꽤 익숙한 맛이었습니다. 이곳에서 제공하는 커피는 어떤 커피였기에 제 입이 그 맛을 알아봤을까요? 뭐 한국식 믹스 커피는 아니었을 것 같고요. 네, 아니죠. 혹시 뭐 세계 어디에나 있는 스타벅스 커피? 예, 둘 다 아닙니다. 아니에요. 예. 이탈리아 커피, 그 라바짜라는 유명한 라바짜 네. 커피였습니다. 뭔가 익숙한 맛이라서 혹시 라바짜 커피 원두를 쓰냐고 제가 직원한테 물어봤더니 와. 귀에 대고 맞아요 하면서 표시를 하더군요. 이 프랑스에서 마시는 커피 중 가장 많은 게 이탈리아 라바짜 커피라는 것은 뭐 이후에 이제 제가 프랑스 일정을 소화하면서 너무 쉽게 알 수 있었습니다. 가는 곳마다 라바짜였습니다. 이 카페에서 제공하는 후식 커피 그리고 관광지 어디에나 있는 자판기 커피 대부분이 라바짜 커피였습니다. 그래서 어디 가나 비슷한 맛의 커피를 마시게 되죠. 이 르 프로코프는 현재 남아있는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그리고 규모도 꽤 큰 카페인데요. 이런 곳에서도 커피 생두를 직접 구입해서 직접 로스팅을 하지 않는다는 거죠. 네. 뭐 이에 비하면 사실 우리나라에서는 직접 생두를 구입해서 로스팅을 하는 카페가 많아도 정말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커피의 향과 맛도 이 카페마다 다양한 게 우리나라 커피의 특징이고 장점이기도 하죠. 네. 파리 말고 어디 가셨어요? 예, 프랑스 뭐 남부의 리옹, 아비뇽, 뭐 마르세유, 니스, 깐느 그리고 모나코에서도 커피를 마셨는데 맛은 정말 똑같았습니다. 그리고 커피의 나라 이탈리아 북부를 방문을 했습니다. 토리노라고 동계 올림픽이 열렸던 도시고요. 이탈리아를 대표하는 커피 브랜드 바로 라바짜가 탄생한 도시로 유명합니다. 이 에스프레소 기계를 처음 개발해서 특허를 받은 안젤로 모리온도라는 사람도 이 토리노 출신이니까 에스프레소의 고향도 역시 토리노이기도 하죠. 이 라바짜 본사에 있는 커피 박물관에서 마신 그 에스프레소는 뭐 정말 훌륭했습니다. 그런데 토리노에서는 이탈리아인들이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메뉴인 비체리닐이라는 커피 음료도 탄생을 했는데요. 이 비체리는 에스프레소에
초콜릿과 우유를 넣어 만든 약간 달달한 음료입니다. 네. 이탈리아인들이라고 해서 모두 에스프레소만 마시는 것은 아니고요. 토리노 주변에서는 이 초콜릿 단맛이 느껴지는 이 비첼린도 꽤 인기가 있습니다. 이 비체린이라는 메뉴를 개발한 것은 1763년에 문을 연 카페 비체린인데요. 아직도 영업을 역시 하고 있습니다. 네. 30분 이상 대기를 해서 비체린을 가서 마셔봤는데요. 사실 추천할 만한 커피는 아니었습니다. 왜요? 뭐 정체성이 좀 불분명한 커피였습니다. 이탈리아에서도 이 카페는 음식점이고 커피만을 마시려면 바르 라는 곳을 이용해야 한다는 것은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하는데요. 이 바르는 골목 안쪽에 주로 있습니다. 아직도 1유로 내지는 1.5유로 정도, 그러니까 우리 돈으로 1,500원 정도니까 정말 커피 한 잔 값으로는 싸죠. 커피 값이 왜 이탈리아에서 이렇게 저렴할까요? 그러게요. 이탈리아도 커피 생두는 전량 수입할 텐데요. 네네. 왜 그렇게 싼 걸까요? 전반적으로 뭐 물가가 엄청 싼 국가도 아니잖아요. 그렇죠. 이탈리아 물가도 꽤 비싸죠. 네. 우리가 아는 뭐 가방, 옷, 자동차 등 명품이 뭐 엄청 많은 나라고요. 그런데 이탈리아 바르에서 마시는 커피가 싼 이유는 첫 번째는 원료가 싸기 때문입니다. 우리나라 카페에서 사용하는 원두는 아라비카라는 고급 원두인데요. 이탈리아에서는 로부스타라는 조금 저렴한 인스턴트 커피용으로 많이 쓰이는 원두를 80% 정도나 넣어서 에스프레소를 만들거든요. 게다가 바르는 우리나라 카페처럼 실내 시설에 큰 투자를 하지도 않습니다. 뭐 좌석도 거의 없죠. 네. 서서 주문하고 서서 마시는 식이죠. 뭐 요즘 우리나라에도 이 이탈리아식 에스프레소 바가 여기저기 많이 생겼는데요. 분위기는 비슷한데 음식 가격은 이탈리아보다 한 2배 내지 3배 정도 비쌉니다. 그렇군요. 갑자기 유럽의 커피 여행을 해봐도 재밌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네네. 근데 오늘은 유럽의 초기 커피 하우스 문화를 얘기해 주시기로 하셨잖아요. 네네. 네, 유럽에 이제 커피 하우스가 처음 등장한 런던의 커피 하우스 얘기를 좀 하려고 하는데요. 사실 유럽 어디에 언제 첫 커피 하우스가 등장했는지에 관해서는 뭐 일치된 의견이 없습니다. 뭐 세르비아, 헝가리, 이탈리아, 몰타 등 나라마다 이제 자기 나라가 최초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우리나라에서 벌어지고 있는 그 음식점, 뭐 원전 논쟁처럼 그렇게 뭐 뜨겁지는 않습니다. 문제는 기록이죠. 기록이 전하는 유럽 최초의 커피 하우스는 이런 나라들이 아닌 다른 나라인데요. 그러니까 커피가 이슬람을 통해서 유럽에 들어갔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이슬람권에서 좀 가까운 이탈리아 아니에요? 네네, 상식적으로는 그럴 것 같은데요. 커피를 처음 마셨다는 기록도, 그리고 커피 하우스가 처음 문을 열었다는 기록도 모두 이탈리아가 아니라 잉글랜드, 즉 영국 사람들이 네. 남겼습니다. 기록을. 영국은 이슬람권에서 가장 먼 지역이고 섬나라라서 커피 전례가 가장 늦지 않았을까? 실제로 그랬거든요. 그런데 기록을 남긴 것은 영국이 가장 앞섰습니다. 왜냐하면 이슬람권과 교류가 잦았던 이탈리아나 독일, 프랑스 등에서는 이교도의 음료, 사탄의 음료인 커피를 공개적으로 마시거나 아니면 커피를 마셔보았다는 기록을 남기기가 어려웠거든요. 네. 이교도의 음료를 마시고 어떤 효과를 봤다고 얘기하는 순간 마녀로 몰릴 위험이 굉장히 컸기 때문입니다. 유럽에서 마녀 사냥 광풍이 몰아친 1570년에서 1630년 사이가 바로 이제 커피가 유럽으로 전해진 시기거든요. 네. 그런데 영국은 상대적으로 유럽에서 마녀 사냥 광풍이 조금 약했던 지역입니다. 그래서 커피를 마신 유럽인 최초의 기록을 남긴 것도 영국 사람이었고, 이 커피 하우스가 최초로 문을 열었다는 기록을 남긴 것도 영국 사람들이었습니다. 이 커피가 유럽에 전파된 이야기는 다음 시간에 좀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오늘은 유럽 최초의 커피 하우스 탄생 이야기, 그리고 이 커피 하우스에서 지켜야 했던 재미있는 규칙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영국의 커피 하우스가 처음 생긴 게 언제쯤이에요? 기록에 의하면 1652년이었습니다. 이 파스쿠아 로제라는 사람이 주인공인데요. 오스만 제국 땅에서 사업을 하던 영국 사람 데니얼 에드워즈의 하인로이라던 이슬람 사람이었습니다. 국적은 아르메니아 혹은 그리스인인데 분명하지는 않고요. 주인 에드워즈의 커피를 준비하는 것이 로제의 주요한 업무였죠. 그런데 에드워즈가 런던으로 이주해서 무역 사업을 하게 됩니다. 이 사람을 접대하는 일이 좀 많아졌거든요. 그래서 아예 로제를 데려다가 커피하우스를 차리게 했던 겁니다. 이 커피하우스에서 사업상 만나야 하는 고객 접대도 하고 또 커피를 팔았던 거죠. 이게 1652년입니다.
이 로제가 유럽 최초의 커피하우스를 열었던 건물에는 현재 그것을 알리는 동판이 붙어 있습니다. 뭐 꽤 역사적인 건물이죠. 그런데 그 건물이 지금 무슨 용도로 사용되고 있는지 혹시 짐작해 보실래요? 뭐 유럽 최초의 카페가 있었던 건물이면은 당연히 카페 아닐까요? 네, 그럴 것 같죠. 네. 그래야 되죠. 그런데 아닙니다. 심지어 스타벅스 같은 게 혹시라도 들어갔나 찾아봤더니 맞아요. 아닙니다. 그 유럽 최초의 카페가 있던 건물에는 지금 와인하우스가 있습니다. 와인하우스요? 네네. 우리로서는 이해할 수 없는 일이죠. 카페를 차리면 대단할 것 같은데요. 런던에는 17세기 이전의 역사적 유물이 많이 남아 있어서 뭐 이 정도는 보존 가치가 없다고 여기는 것 같습니다. 좀 부럽기도 하고 안타깝기도 하고 좀 그렇습니다. 그럼 유럽 최초의 런던 커피하우스는 장사가 잘 됐어요? 예, 로제가 이 장사 수완은 꽤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 커피가 각종 염증, 뭐 유산, 수종, 통풍, 뭐 괴혈병, 우울증 등을 치료하는 데 효과가 있다는 전단지를 만들어서 배포할 정도로 열심히 일한 덕분에 고객이 굉장히 많았다고 해요. 네. 뭐 그런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당시 영국 법에 자유시민이 아닌 외국인, 그것도 하인 신분을 가진 사람이 무역이나 사업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커피를 수입할 수도 없었던 거죠. 그래서 이제 에드워즈는 자신의 장인의 도제였던 사람을 이 커피하우스의 운영자로 등록하는 방식으로 이제 우회적으로 사업을 지속했던 거죠. 뭐 이런 차별이 싫어서인지 로제는 1658년 그러니까 커피하우스를 연 지 6년 만에 런던을 떠났습니다. 로제의 커피하우스 이후 런던에는 커피하우스가 우후죽순처럼 생겨나서 1660년대에 이미 500~600개쯤 있었다고 합니다. 이 당시 인구는 35만 내지 40만 명이었거든요. 지금 런던 인구가 900만 명. 당시 30배인데 스타벅스가 300개 정도 있으니까 커피하우스의 유행이 당시 얼마나 대단한지를 짐작할 수 있는 거죠. 당시 런던에서는 커피하우스를 부르는 재미있는 이름이 있었습니다. 페니 대학이라고 불렀습니다. 페니 대학이요? 그게 뭐예요? 예, 페니는 영국의 화폐 단위죠. 1파운드에 100분의 1이니까 뭐 지금으로 치면 20원도 채 안 됩니다. 굉장히 싸죠. 1960년대에 영국 런던의 커피하우스 입장료가 바로 1페니였습니다. 1페니를 내고 들어가서 커피 한 잔을 마시고 커피하우스에서 얻을 수 있는 이런저런 혜택을 누릴 수 있었다고 하거든요. 어떤 혜택이었냐면요. 첫째는 이 비치되어 있는 최신 정보지를 볼 수 있었고요. 둘째는 그 안에서 이루어지는 이런저런 토론에도 참여할 수가 있었습니다. 뭐 저명한 교수, 건축가, 선박 제작자, 뭐 의사 등이 토론을 주도했으니까 들을만 했겠죠. 그리고 커피하우스에서는 이 러너스라는 흥미로운 사람들이 있었는데요. 단어 뜻 그대로 뛰어다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네. 뭐 최신 뉴스가 담긴 인쇄물을 들고 이것저것 커피하우스를 돌아다니면서 뉴스를 전하는 사람을 말하는데요. 그래서 제가 뉴스 외판원이라고 이제 번역을 했습니다. 이 뉴스 외판원에는 재미있게도 여성들이 많았다고 합니다. 그 2020년에 개봉한 그 영화 뉴스 오브 더 월드라는 게 있는데요. 혹시 뭐 이런 영화 보셨나요? 아니요. 예, 배경은 남북전쟁 직후 미국인데요. 예, 커피 마시는 장면이 꽤 나옵니다. 이 영화의 주인공 탐 행크스는 퇴역 군인인데요. 신문을 싸들고 오지를 돌아다니면서 사람을 모아놓고 주요한 뉴스를 재미있게 읽어주는 게 직업입니다. 물론 돈을 받습니다. 이게 영국의 커피하우스에서 있었던 러너스의 미국판이었던 겁니다. 1페니를 내고 입장하면 커피를 마시면서 생활에 필요한 다양한 최신 정보를 얻을 수 있는 곳이어서 페니 대학이라고 불렀던 겁니다. 커피하우스가 유용하긴 했겠지만 재미는 없었을 것 같은데요. 지금 우리의 카페처럼 커피 마시면서 수다 떨고 좀 쉬고 이런 커피하우스는 없었던 거예요? 물론 있었죠. 기록에 보면 당시 런던의 커피하우스는 점차 같은 관심을 가진 사람들이 모이는 장소로 이제 발전을 했는데요. 그래서 술 주정꾼들이 모이는 커피하우스도 있었고요. 장사꾼들이 모이는 커피하우스, 뭐 뱃사람들만 주로 찾는 커피하우스, 심지어는 매춘업 종사자들이 모이는 커피하우스도 따로 있었다고 할 정도입니다. 교수님이 쓰신 책을 보면 당시 영국의 커피하우스에서 지켜야 할 재밌는 규칙들도 써 있더라고요. 네. 당시 커피하우스에서 지켜야 할 규칙 몇 가지를 소개해 보면요. 커피하우스의 규칙과 질서라는 당시 그 광고물에 나오는 내용인데요. 네. 첫째가
지위에 상관없이 더 나은 사람에게 자리를 양보할 필요는 없다. 였습니다. 이 커피하우스에 들어온 모든 사람은 평등하니까 자리를 양보할 필요가 없다는 얘기죠. 영국은 오랜 옛날부터 계급 사회였잖아요. 네네. 그런데 커피하우스 안에서는 차별이 없었던 거네요. 네, 그게 신기하죠. 이 영국이 전통 시대부터 계급 사회, 신분 사회, 뭐 불평등 사회였는데 굉장히 숨막힌 사회였겠죠. 네. 그런데 커피하우스가 일종의 해방구였던 셈이죠. 뭐 인도와 같은 계급 사회에도 어떤 종교 시설이나 마을이 그런 해방구 역할을 했잖아요. 이 폐쇄적인 사회에는 어디나 그런 공간이 있었습니다. 영국에서는 바로 커피하우스가 그런 역할을 하면서 인기를 얻었던 겁니다. 17세기 후반 런던 커피하우스의 번성을 가져온 가장 큰 배경이 아마 이런 부분이었던 것 같아요. 네. 입장료는 1페니고 싸고 1페니로 싸고 그 안에서는 신분 차별이 없다. 뭐 당연히 하풀이었겠죠. 또 다른 규칙으로는 어떤 게 있었어요? 네, 욕을 하면 12펜스의 벌금을 내야 했습니다. 욕을 하면 12펜스의 벌금. 화폐 단위 펜스와 페니 혹시 차이를 아세요? 어떻게 달라요? 예, 많이 들어본 단어인데요. 펜스는 페니의 복수형일 뿐입니다. 같은 단어예요. 그러니까 1페니로 입장을 했는데 욕을 하다 걸리면 12배인 12펜스를 벌금으로 내야 했으니까 말을 조심해야 했죠. 그런데 사실 욕과 욕 비슷한 말을 구별하는 게 쉽지는 않았을 겁니다. 그거 가지고 아마 싸웠을 수도 있겠죠. 욕을 했다, 아니다를 다투다, 싸움으로 번졌을 수도 있습니다. 이 커피하우스에서 싸움이 벌어지면 규칙 중에 하나가 먼저 싸움을 건 사람이 상대방에게 커피 한 잔 값을 지불하는 규칙도 있었는데요. 이 규칙도 애매하죠. 뭐 부부싸움도 그렇지만 싸움을 누가 먼저 걸었는지를 어떻게 판단을 하겠습니까? 쉽지 않죠. 이제 싸움은 모두 상대방이 걸었다는 것이 동서고금의 법칙인데 어떻게 판단을 해서 벌금을 물렸는지 궁금합니다. 이 커피하우스에서 금지한 대화, 해서는 안 되는 대화도 규칙에 들어 있었는데요. 커피하우스에서 주제로 삼으면 안 되는 것. 예, 무엇이었을까요? 뭐 왕실을 비방하는 거 아니면 정치 이야기 이런 거 아니었을까요? 예, 뭐 그런 대화를 못하게 했으면 아마 커피하우스에 사람들이 갔을까요? 예, 그렇네요. 그 뒷담화 때문에 갔을 텐데요. 예, 정치 얘기는 뭐 당시나 지금이나 커피를 마시며 하는 대화의 아주 흔한 뭐 소재죠. 예, 금지된 주제는 바로 성스러운 얘기입니다. 성은 이 섹스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 지나치게 거룩하고 고상한 것을 말합니다. 네. 커피하우스에서 너무 성스럽고 엄숙한 얘기를 하면 분위기가 당연히 차가워지겠죠. 그러면 손님들이 줄어들겠고요. 그래서 그런 대화는 금지되었습니다. 역시 성스러운 얘기와 성스럽지 않은 얘기의 구분이 쉽지 않았겠지만 규칙으로 존재했다는 게 굉장히 흥미롭습니다. 커피하우스에서 하면 안 되는 행동도 있었습니다. 카드나 주사위 등을 이용한 도박은 금지되어 있었다고 합니다. 도박은 뭐 욕을 부르고 욕은 또 싸움으로 이어진다는 것은 뻔하죠. 비슷한 관심을 가진 사람들이 모여서 자유롭고 평등한 대화를 즐겼던 영국의 커피하우스. 이곳에서 여러 가지 근대적인 직업이나 문화가 생겨났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이제 영국에서 산업혁명이 시작된 배경으로 작용했는데요. 대표적인 것이 보험회사의 등장입니다. 이 뱃사람들이 출입하던 로이드 커피하우스에서 세계 최초의 보험회사 로이드가 탄생한 게 그 예죠. 이 뱃사람들이 커피하우스에 모여서 대화를 하다 보니까 위험한 해운 산업에 뭔가 안전장치가 필요하다는 것을 깨닫게 되면서 보험이라는 아이디어가 생겨난 겁니다. 네. 그게 1688년이었습니다. 조나단 커피하우스에서 인류 최초의 증권회사가 탄생한 것도 1698년 런던이었고요. 경매회사 소더비와 크리스티도 당시 런던 커피하우스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진짜 재밌네요. 다음 시간에는 또 어떤 얘기 해주실 건가요? 네, 다음 시간에는 유럽으로 커피가 들어간 몇 가지 루트, 과정 그리고 그것에 관련된 에피소드를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커피로 맛보는 역사 지금까지 커피 인문학자 이계상 교수님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세상의 모든 정보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행복한 오후 이어가시고요. 저는 내일 다시 찾아뵐게요. 지금까지 아나운서 전주리였습니다. 고맙습니다.